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현수입니다. 오늘 영상은 데이터브릭스에서 대중들을 위해서 Get Started Days라고 하는 기초 교육을 데이터브릭스 아카데미에서 매달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금일 진행될 내용은 약 2시간에 걸쳐서 데이터브릭스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쭉 소개해드리는 Get Started Days 특강 영상을 갈무리해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수업 개요를 보게 되면 데이터브릭스 서비스 및 UI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부터 시작해서 데이터브릭스 아키텍처에 대한 이해, 그리고 주요한 탭들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노트북 활용 방법, 델타 레이크라고 하는 기술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 개발하고 메달리온 아키텍처, 마지막으로 레이크 플로우에서 잡을 만들면서 마무리를 하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앞서서 여기 서비스 UI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그리고 아키텍처에 대한 이해는 제 유튜브 영상 중에 플랫폼 기초적인 내용들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해당 영상 참고해 보시면 또 더더욱 이해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작은 아키텍처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데이터를 생각을 해볼게요. 회사의 데이터가 하나의 클라우드에만 딱 저장되어 있는 경우는 많지 않겠죠. 보통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클라우드가 아닌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거나 혹은 파일 스토리지를 사용해서 여러 곳에 데이터를 이렇게 저장을 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이나 데이터 작업들을 하는 프로세스를 거칠 텐데요.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AWS라고 하는 클라우드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처리하고 데이터 분석하고 마지막에는 데이터 시각화까지 이어지는 전체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럴 때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꺼내와서 처리할 때는 EMR, 글루라고 하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도 있고 데이터 분석할 때는 아테나, 그리고 시각화할 때는 AWS의 퀵사이트라고 하는 서비스를 활용해서 이러한 전반적인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데이터 처리랑 데이터 분석, 시각화 외에도 밑단에서 만져줘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자, 데이터가 넘어올 때, 데이터가 처리될 때 어떤 이벤트를 기준으로 처리가 될지, 그리고 권한 관리라든지 또 데이터 소스가 여러 개일 때 어디에 저장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주어야 완성도 있는 파이프라인 하나가 이 AWS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제대로 만들어질 텐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AWS나 구글이나 애저 클라우드 같은 메이저 클라우드들은 각 IT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서비스가 200개 넘게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한 장단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점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거의 대부분의 요구사항들을 다 충족시킬 수가 있죠. 하지만 그렇게 세부적으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하나하나의 서비스들이 굉장히 고도화되게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EMR이란 걸 배울 때도 러닝 커브가 필요하고, 이걸 배울 때도 러닝 커브가 필요하고, 이걸 배울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의 파이프라인을 이 플랫폼 안에서 만들고 싶을 뿐인데 이것도 배워야 되고 이것도 배워야 되고 배워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러닝 커브가 너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런 것이 사실 어찌 보면 메이저한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것의 장단점이 되는 것 같아요. 자, 하지만 데이터브릭스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어디에 위치를 해 있든지 데이터브릭스와 통합적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이 플랫폼 안에 UI에서 데이터 관리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엔지니어링, 분석, 시각화, 커스텀 앱 배포, 데이터베이스 운영까지 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굉장히 일관된 프로세스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개별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각각 러닝 커브가 있지만 메이저 클라우드들에서 별도의 서비스를 각각 이용하는 것에 비해서는 훨씬 더 쉽고 간편하게 하나의 완성도 있는 결과물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렇게 데이터브릭스랑 연결되는 데이터가 회사의 데이터일 거잖아요. 사내 데이터인 경우가 많을 텐데,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회사의 데이터가 회사의 어떤 클라우드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건 당연한데 이거를 데이터브릭스가 들고 와가지고 대신 처리를 해주면 보안적으로 문제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 항상 들게 되죠. 그런 식으로 결국 사내 데이터를 다룬다고 하는 것은 보안적으로 안전해야만 이러한 타 플랫폼에 맡겨가지고 다룰 수가 있게 되는데 데이터브릭스는 진짜 그렇게 안전한지 아키텍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브릭스는 굉장히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자, 데이터가 저장되는 쪽이랑 데이터가 가공되는 쪽이랑 이렇게 딱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브릭스 쪽에서 데이터를 막 만지고 대시보드를 만들고 테이블을 생성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컴퓨팅 하는 쪽이랑 데이터 쪽이랑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고객 소유의 데이터가 고객 소유의 클라우드 환경 내에서만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고객의 클라우드 환경 안에서만 처리되도록 설계를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애저를 쓴다, 그런 경우에는 고객이 어떤 서비스를 런칭을 하고 운영을 하게 되면 데이터가 수집이 될 거잖아요. 그 수집된 데이터가 고객이 관리하는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고요. 데이터브릭스는 이 데이터를 가져오지 않고 여기에 머물러져 있는 상태에서 이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는 어떤 연결 정보만
생성을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다루는 엔진으로서의 역할을 데이터브릭스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컴퓨팅이 일어나는 부분과 데이터가 머물러 있는 부분이 완전히 칼같이 구분되는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브릭스는 굉장히 보안적으로 안전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고객의 클라우드에 파일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으면 고객의 특정 클라우드 경로랑 데이터브릭스의 워크스페이스가 메타스토어라고 하는 걸로 이어져 가지고 고객이 여기에 데이터를 만들게 되면 데이터브릭스 쪽에서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데이터브릭스 쪽에서 무슨 테이블을 하나 만들게 되면 이 테이블의 물리적인 데이터가 결국에는 고객의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의 물리적인 데이터를 데이터브릭스가 가져와서 데이터브릭스 소유의 어떤 서버나 저장소에 저장하고 관리하는 일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아키텍처가 그냥 메타스토어를 하나 설정해서 연결한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겠죠. 이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게 뭐냐면 바로 데이터브릭스에서 자체 개발한 유니티 카탈로그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자, 이거는 거버넌스 솔루션인데 한마디로 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유를 들어볼게요. 고객 소유의 클라우드를 도서관이라고 비유한다면 데이터는 책에 대응되겠죠. 자, 책이라고 하면 유니티 카탈로그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기에 책이 막 어지럽게 쌓여 있을 때 유니티 카탈로그가 정리를 도와주는데 어떠한 정리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냐면 모든 책을 주제별로 정리하고 키워드를 태그로 붙이고 누가 빌려갔는지 기록도 남기고요. 또한 사람이나 그룹 에 따라서 열람할 수 있는 책의 권한을 달리 설정하고 또한 책이 어떤 책에서 인용됐는지 이런 책들의 연결 구조까지도 추적할 수 있게 해주는 등 데이터가 그냥 머물러만 있는 게 아니고 유니티 카탈로그 기반으로 굉장히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이 바로 데이터브릭스의 유니티 카탈로그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유니티 카탈로그가 데이터브릭스 아키텍처를 지탱하는 굉장히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니티 카탈로그는 어떤 구조로 데이터를 관리하냐 하면은 저희도 파일을 저장할 때 그냥 하나의 폴더에 모두 넣지 않죠. 도메인별로 혹은 기술별로 지식별로 나눠가지고 넣잖아요. 구분되게. 유니티 카탈로그도 동일해요. 데이터가 있으면 그거를 카탈로그, 스키마, 테이블 이렇게 3계층 구조로 데이터를 관리합니다. 제일 상단에 있는 컨테이너가 카탈로그고요. 그 밑에 스키마 그리고 그 밑에 테이블이 위치를 함으로써 이렇게 3단 구조로 데이터를 관리하게 되고 여기에 보시면 테이블이랑 볼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테이블은 저희가 흔히 아는 테이블이고 볼륨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테이블 형태 말고 비정형 데이터 있죠. 뭐 CSV 파일, TXT 파일, PDF 파일 같은 파일 형태의 데이터 역시도 이 스키마 아래에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다른 MySQL이나 PostgreSQL 같은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3계층 구조를 따르고 있다고 할지라도 밑에 테이블만 저장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데이터브릭스의 유니티 카탈로그는 테이블과 비정형 데이터까지도 다 같이 저장을 함으로써 같은 거버넌스를 가져갈 수가 있고요. 데이터를 훨씬 더 풍부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같은 데이터라고 할지라도 테이블로 저장돼서 관리가 될 수도 있고 볼륨으로 저장되어서 관리가 될 수도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을 모두 커버를 하면서 밑에 저장을 할 수가 있으니까 훨씬 더 데이터를 풍부하게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고객 소유의 클라우드에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쌓입니다. 이런 식으로 쌓였을 때 데이터브릭스 유니티 카탈로그의 도움을 받게 되면 이렇게 잘 정제해서 정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갈 거는 데이터가 어지럽게 쌓인 다음에 유니티 카탈로그를 붙인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데이터가 어지러운 상태에서는 유니티 카탈로그 기반으로 사람이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관리를 아예 제로 베이스부터 하는 거에 비해서 유니티 카탈로그 기반으로 하게 되면 훨씬 더 편리하게 데이터를 깔끔하게 잘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감에 있어서 당연히 사람의 노력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잘 정리가 되면 그 이후에 저희가 이 데이터를 유용하게 다양한 경로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브릭스의 어떤 아키텍처를 보시던지 유니티 카탈로그가 여기에 밑단에 아주 핵심적인 레이어로서 깔려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실습할 위치는 어디냐면 데이터브릭스 프리 에디션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구글에 데이터브릭스 프리 에디션 쳐가지고 보면 이렇게 바로 웹사이트가 하나 뜨거든요.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Sign up for free edition 이라고 되어 있죠. 이 프리 에디션은 기업에서 쓰는 데이터브릭스 유료 버전과는 다르게 기능들은 일부 제한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기능을 쓸 수가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도 공짜로 프리 에디션이니까.
자, 그래서 이 웹사이트에서 Sign up for free edition 눌러가지고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로 SSO로 회원가입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개인 이메일로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그 이메일에 하나의 워크스페이스가 할당이 됩니다. 지금 보면 저도 데이터브릭스 프리 에디션인데 이러한 데이터브릭스 워크스페이스가 할당이 되어가지고 여기서 다양한 데이터브릭스의 기능들을 활용하면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단 이 프리 에디션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들은 데이터브릭스가 관리되는 서버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고객의 클라우드 혹은 개인의 클라우드와 연결되어 있지 않죠. 앞에서 말씀드린 이렇게 클라우드와 데이터브릭스 워크스페이스와 연결은 데이터브릭스 유료 버전일 경우에 이렇게 아키텍처를 가져가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프리 에디션인 경우에는 여기에 저희가 어떠한 데이터를 올리게 되면 데이터브릭스가 관리하는 서버에 올라가서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 데이터브릭스 프리 에디션에서 저희가 오늘 모든 데모들을 다 실행을 할 건데 그 데모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가 제 GitHub에 넣어놨습니다. 제 GitHub 가셔서 리파지토리 가서 보시면 퍼블릭 리포로 해가지고 데이터브릭스 get started days라고 하나 리포가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해 볼게요. 자,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두 가지 데이터 엔지니어링 그리고 데이터 분석에 대한 토픽별로 제가 자료들을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이 자료를 기반으로 실습을 진행할 거고요. 이게 Git에 있으니까 이 GitHub에 있는 내용을 워크스페이스 쪽으로 클론해 와가지고 이 자료를 기반으로 실습을 진행을 해볼 겁니다. 그럼 클론을 위해서 워크스페이스 쪽으로 가볼게요. 워크스페이스 쪽으로 가서 여기는 탐색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기 우측에 있는 크리에이트 버튼을 눌러가지고 폴더도 만들 수 있고요. 노트북, 파일, 쿼리 이런 것들을 다양한 것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일단은 폴더를 만들어서 작업할 어떤 공간을 만들어 줘야겠죠.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컨텐츠라고 하는 폴더 안에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에 들어가서 자, 여기에 제가 샘플로 만들어 놓은 노트북이 두 개가 있는데 이 경로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GitHub 퍼블릭 리포를 클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론하는 방법은 이 폴더 안에 들어와서 create 누르게 되면 여기 git 폴더라고 있어요. 그죠? 자, git 폴더 눌러주시고요. git 폴더에 여기에다가 public GitHub 주소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주소는 여기 리포 가서 코드 쪽 눌러보게 되면 여기에 바로 보이죠. 자, 이 주소를 바로 복사해가지고 여기에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자동으로 git 프로바이더랑 git 폴더 이름을 인식해서 이렇게 적어주고요. 네, 저는 그대로 바로 create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git 폴더 하게 되면 조금 기다리면요. 아까 GitHub 리포에 있었던 이 자료들이 제 워크스페이스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컨텐츠 쪽으로 하나 나가보면 여기에 이렇게 데이터브릭스 get started days라고 해서 폴더가 하나 생겼죠. 잠시 줌을 당겨서 보면 여기에 폴더에 아이콘이 하나가 붙어 있는데 이게 일반 폴더가 아니고 Git과 연결된 폴더라서 이런 아이콘이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Git에 있는 자료를 제 데이터브릭스 워크스페이스로 잘 들고 왔고요. 자, 여기 안에 있는 자료들을 기반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시작할 부분은 Get Started with SQL Analytics and BI 이 폴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폴더로 들어가서 M2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M2의 1번 노트북 펼쳐보면 이렇게 쭉 내려보면 지금 DB 카탈로그랑 DB 스키마라고 하는 이름의 카탈로그와 스키마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앞서서 이미 실습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DB 카탈로그랑 DB 스키마라고 하는 이름의 스키마가 이미 다 있어요. 그런데 처음 진행하는 분들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간단하게 카탈로그랑 스키마 만드는 법 알려드리면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카탈로그를 만들려면 이 카탈로그 섹션으로 가시면 됩니다. 카탈로그 쪽으로 가가지고 여기 데이터브릭스에서 카탈로그란 데이터를 관리하는 가장 최상단의 컨테이너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 카탈로그 탭으로 가서 create 누르게 되면 여기에 create a catalog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해서 카탈로그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테스트 카탈로그라고 해서 이름만 입력해주고 바로 크리에이트를 해주도록 할게요. 타입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가 일반적인 카탈로그고요. 나머지 3개는 만약 데이터가 외부 저장소에 있다. 그런 경우에 유니티 카탈로그랑 연결을 지어가지고 그 데이터를 유니티 카탈로그 쪽으로 가져오도록 할 때 연결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oreign, shared, lake-based postgres 이렇게 3가지 종류가 더 있는데 현재는 기본 카탈로그니까 스탠다드로 선택을 해가지고 이름만 설정한 다음에 바로 크리에이트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카탈로그 크리에이티드라고 이렇게 팝업이 뜨고요. 팝업 잠시 지우고 새로 고침해서 보면 여기에 테스트 카탈로그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 내려볼게요. 토글을 눌러서 내려보게 되면 카탈로그는 맨 처음 생성이 되면 이렇게 디폴트랑 인포메이션 스키마라고 하는 스키마 2개가 자동으로 생기면서 만들어지고요. 인포메이션 스키마에는 이 카탈로그 관련된 메타데이터들이 다 저장이 되는
곳이고요. 디폴트는 그냥 테이블이 하나도 없는 디폴트 카탈로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테스트 카탈로그 안에 스키마를 만들어 볼게요. 스키마는 카탈로그보다 하나 아래 레벨이기 때문에 카탈로그 쪽을 클릭해서 여기서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카탈로그를 클릭하게 되면 바로 create schema라고 하는 문구가 뜨죠. 자, create schema 요거를 눌러가지고 이름을 정해서 바로 스키마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키마도 이름은 테스트 스키마라고 해가지고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바로 create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고요. 그 스키마 아래에는 뭘 만들 수가 있냐면 이제 볼륨이나 테이블 같은 것들을 만들 수가 있죠. 그 아래 레벨에 있는 것들. 자, 볼륨을 만들고 싶으면 볼륨 클릭하게 되면 해당 볼륨의 이름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것도 매니지드로 해가지고 만드시면 되고요. 이것도 똑같이 나오겠죠. 만들게 되면 이것도 테스트 볼륨이라고 해볼게요. 테스트 볼륨 하게 되면 볼륨 크리에이티드라고 되어 있고 새로 고침 잠시 해볼게요. 자, 그러면 볼륨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 보면 이거는 제가 비정형 데이터 파일 형식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요거를 upload to this volume 이렇게 눌러보면 탐색기 혹은 로컬 컴퓨터 쪽에 있는 파일을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올리실 수가 있어요. 올리면 그 파일이 여기 바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또 테스트 스키마 쪽으로 가서 create에서 테이블을 만들어 볼 수도 있죠. 테이블 이렇게 만들게 되면 보통은 기존에 있는 테이블을 기반으로 이쪽으로 테이블을 만들던가 뭔가 데이터가 있어야 테이블을 만들기 때문에 create 테이블 쿼리를 날리던가 해서 테이블 틀을 만들고 그 안에 데이터를 넣고 하는데 UI에서 이런 식으로 만들려면 파일이 있으면 예를 들어 CSV 파일이나 JSON 파일 즉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파일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 그거를 활용해 가지고 만드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CSV 파일이 하나가 있어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업로드를 하게 되면 CA Customers라고 해서 자동으로 스키마 정보를 인식을 해요. 인식을 해서 조금 있으면 이런 식으로 업로드된 데이터를 테이블 형태로 만들어서 보여줄 겁니다. 잠시만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조금 지나니까 이거는 컬럼이 4개밖에 없는 간단한 테이블이었고요. 자, 컬럼 이름 여기서 바꿀 수가 있고 그리고 컬럼 타입이 지금은 ABC 이게 스트링 값인데 나는 요거를 뭐 인트로 하고 싶다, 뭐 불리언으로 하고 싶다, 데이트로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클릭으로 바꾸실 수가 있고요. 테이블 이름도 물론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UI로 테이블을 삽입하고 싶으면 그렇게 삽입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create 테이블 하게 되면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런 식으로 UI로 다루는 거는 테스트용일 때, 개발용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 이렇게 UI로 다루면 훨씬 더 편리하고 하지만 이 작업을 다 코드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SQL로 할 수도 있고 파이썬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후의 실습을 위해서 지금 제가 만드는 과정을 쭉 보여드렸는데 어떤 구조가 필요하냐면 워크스페이스를 다시 가서 노트북을 한번 볼게요. 자, SQL부터 하니까 SQL부터 해서 M2에 Writing Queries 이 노트북을 보게 되면 자, 지금 DB 카탈로그랑 DB 스키마라고 하는 카탈로그 스키마 각각 생성이 돼야 되고요. 그 아래에 이렇게 My Files라고 하는 볼륨이 생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DB 스키마 아래 지금 뭐 테이블이 많지만 일단은 기본 구조가 DB 언더바 카탈로그 아래에 DB 언더바 스키마 그 아래에 My Files라고 하는 볼륨이 세팅이 되어 있으면 되고요. 이 My Files라고 하는 볼륨 아래에는 비정형 데이터가 몇 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은 여기 조금만 올라가시면 데이터셋 쪽에 이렇게 제가 다 넣어놨습니다. 데이터셋 쪽에 다 넣어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기 볼륨에 올려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데이터셋 폴더가 있죠. git으로 연결을 했으니까 데이터셋 폴더가 안에 동일한 경로에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을 건데 이 각각의 파일들에 대해서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여기 점 3개가 나와요. 이 점 3개를 클릭하신 다음에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다운로드가 있죠. 이 다운로드를 눌러서 각각 내려받아 주시면 되고요. 그거가 내려받아졌으면 그렇다면 자, 이쪽으로 가야겠죠. 지금 폴더 구조를 보기 위해서는 이 폴더 모양을 누르시면 되고 볼륨이나 카탈로그 스키마를 보기 위해서는 여기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누르시면 됩니다. 카탈로그 뷰, 폴더 뷰 이렇게 구분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 받은 폴더를 여기 카탈로그 쪽으로 가서 볼륨에다가 올려야 되니까 DB 스키마 아래에 전 아까 만들어 놓은 거 DB 스키마 아래에 이미 있으니까 테스트 카탈로그 아래에 이렇게 테스트 볼륨이라고 하는 곳에 올려보도록 할게요. 여기 클릭을 하게 되면 볼륨을 클릭하면 지금 아무런 데이터가 없는데 이거 역시도 자, 여기 점 3개를 누르게 되면 여기 업로드 투 볼륨이 있어요. 물론 지금 이 화면은 카탈로그로 바로 들어간 화면이 아니죠. 노트북 옆에 있는 화면인데 이 화면에서 바로 업로드도 가능하고 당연히 이쪽 카탈로그로 가가지고
여기 카탈로그로 가서 볼륨을 찾아 들어가가지고 업로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두 개가 동일한 거예요. 자, 테스트 볼륨 눌러서 업로드 투 볼륨 한 다음에 여기에 다운받은 파일을 예를 들어서 요걸 올려볼게요. 이렇게 올리게 되면 하나가 올라오죠. 그런데 비단 CSV 뿐만 아니고 TXT 같은 것들도 이런 식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볼륨이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업로드 한 다음에 업로드 눌러주시면 볼륨에 잘 올라갈 거예요. 자, 그렇게 올라간 게 지금 제 환경에서는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다른 것들도 좀 있긴 한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륨들이 파일들이 올라가서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SQL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었으면 자, 이건 노트북이고요. 노트북에서 바로 실행해 볼게요. 맨 처음에 use catalog, use schema 이렇게 명령을 해가지고 잘 진행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서버리스 옵션, 프리 에디션에서는 서버리스만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서버리스 옵션으로 아마 기본이 선택이 되어 있을 건데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행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희가 만든 DB 카탈로그랑 DB 스키마라고 하는 이름의 카탈로그와 스키마를 사용한다 라고 일단 선언을 해준 거예요. 자, 이 선언을 하게 되면 어떤 게 좀 더 편리해지냐면 결국엔 저희가 조회해야 될 게 이 테이블이죠. 테이블이나 볼륨 안에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카탈로그, 스키마, 테이블 그 계층 구조를 따라서 다 이동을 해줘야 되죠. 그럴 때 이렇게 풀네임을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절대 경로겠죠. 이게 절대 경로인데 위에서 use를 한다고 이런 식으로 먼저 쿼리를 작성을 하면 절대 경로 필요 없이 이렇게 상대 경로로만 쓰셔도 돼요. 왜냐하면 위에서 이 카탈로그랑 이 스키마를 쓴다 라고 말을 해놨으니까.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상대 경로를 쓰시던지 아니면 이렇게 절대 경로를 쓰던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맨 처음으로는 이렇게 create or replace table 쿼리를 통해서 볼륨에 있는 데이터를 바로 테이블로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 부분이 조금 생소할 수가 있잖아요. select 별 from read files 해서 이 부분이 좀 생소할 수가 있는데 이 read files는 뭐냐면 볼륨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와 있을 때 이 데이터를 SQL로 조회를 해서 바로 테이블 형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데이터여도 하나는 파일 형식으로 하나는 테이블 형식으로 그렇게 다르게 저장이 되어 있을 수가 있죠. 자, 그랬을 때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거를 일반적으로는 SQL로 조회하려면 테이블로 바꾼 다음에 조회를 해야 되지만 자, 데이터브릭스 노트북에서는 이 read files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읽게 되면 바로 볼륨에 있는 거를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좀 옵션들을 몇 개 쓸 수가 있는데 포맷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CSV 같은 경우는 헤더를 안 써주게 되면 컬럼이 첫 번째 행으로 잡히게 되죠. 그래서 컬럼을 식별할 수 있는 헤더를 true로 하고요. 인퍼 스키마 자동 추론을 이렇게 true로 해서 실행을 해주게 되면 여기 db 카탈로그, db 스키마, my files 볼륨 아래에 customers.csv 파일이 있으면 이 파일에 대한 데이터를 잘 출력을 해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경로, 이 볼륨의 경로는 어떻게 얻으실 수가 있냐면 이 볼륨 쪽으로 가야겠죠. 여기 볼륨 쪽으로 가서 myfiles에 지금 조회하고자 하는 파일이 이거잖아요. customers.csv 요거이기 때문에 여기에 커서를 올려보시면 이렇게 꺽쇠가 나와요. 이 꺽쇠를 눌러주면 볼륨에 대한 풀네임이 바로 들어갑니다.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지우고 여기 있는 꺽쇠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 바로 나오죠. 혹은 요걸 눌러주셔도 되고 여기 점 3개 항상 모든 세부 사항들을 보려면 점 3개를 눌러주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카피 볼륨 파일 패스 해도 똑같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볼륨에 있는 거를 테이블로 바로 읽고자 할 때 이 read files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지만 조금 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select 별 from 한 다음에 포맷입니다. 파일 포맷이 먼저 이렇게 나와요. 지금 CSV를 읽을 거니까 파일 포맷을 한 다음에 점 붙여주시고요. 백틱 2개, 그러니까 탭 키 위에 있는 역다운표 2개를 이렇게 붙여주신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읽을 파일의 경로를 넣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거는 뭐 포맷 정도만 명시를 할 수가 있겠죠. 헤더나 인퍼 스키마 이런 정보들은 read files가 훨씬 더 다양한 파라미터들을 통해서 볼륨을 읽을 수 있는 반면에 이 방법은 따로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간단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읽게 되면 잘 읽히긴 읽힐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잘 읽히는데 지금 보면 헤더가 설정이 안 되어가지고 컬럼이 첫 번째 행으로 잡혔죠. 이런 문제점이 이 CSV 같은 행지향 포맷을 읽을 때는 좀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는 읽기 방법이 되겠고요. 하지만 조금 더 간단하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읽었어요. 읽은 다음에 어떤 거 할 거냐면 이 읽은 결과를 db 카탈로그
DB 카탈로그, DB 스키마 아래에 커스터머스라고 하는 테이블로 바로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죠? 바로 저장을 하고요. 밑에 있는 방식들도 동일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볼륨에 올렸던 CSV 파일들을 다 테이블로 만들어서 읽으면서 저장을 하는 겁니다. 테이블 형태로. 자, Sales CSV는 DB 스키마 아래에 Sales라고 하는 테이블로 저장하고요. Sales Orders는 여기 아래에 Sales Orders라고 하는 테이블로 저장합니다. 자, 그렇게 실행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기존에 이미 있지만 Create or Replace 구문을 붙였기 때문에 기존에 있으면 이걸로 덮어 씌워지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없이 쿼리가 돌 거고요. 자, 카탈로그에서 테이블을 후딱 지우고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것들 빼고는 다 지워볼게요. 자, current employees 이런 것들 카탈로그에서 이렇게 바로 지울 수가 있거든요. 다시 새로 고침하면 몇 개 없겠죠. 테이블이 12개까지는 없을 거고요. 네, 5개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커스터머스랑 Sales Orders가 방금 저희가 생성한 그 테이블이 되겠고요. 즉 볼륨을 기반으로 생성을 한 거죠. 자, 그 다음 밑에를 보게 되면 이렇게 select 별 from 한 다음에 테이블이 일단 있으면 SQL 문으로 자유롭게 쿼리를 날리면 되는 부분이겠죠. 이렇게 날려볼게요. 자, 그리고 날렸을 때 이 노트북 셀 안에서는 SQL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네모를 클릭해보면 마크다운, 즉 설명을 위한 마크다운을 쓸 수가 있고 파이썬도 쓸 수가 있고 SQL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컴퓨팅 파워가 서버리스잖아요. 서버리스에서는 이렇게 3개만 쓸 수가 있는데 서버리스가 아니고 상시 떠 있는 클러스터 컴퓨팅을 활용하시게 되면 여기 2개가 더 쓸 수가 있어요. R이랑 스칼라 그렇게 2개를 더 쓸 수가 있습니다. 서버리스가 아니고 상시 떠 있는 클러스터 컴퓨터를 활용하게 되면 총 5가지 언어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여기 플러스 R이랑 스칼라 2개가 더해지니까. 자, 근데 주로 파이썬이랑 SQL만 쓰겠죠. 자, 그리고 쭉 밑으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코드랑 코드 사이, 셀과 셀 사이에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코드, 텍스트, 지니 코드 이렇게 나오는데 코드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저희가 지금까지 위에서 썼던 그런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셀이고요. 텍스트 같은 경우는 설명을 위한 마크다운 셀을 여기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니 코드 같은 경우는 자연어로 어떤 코드를 작성하고 싶다 라고 하면 AI가 자동으로 그 코드를 생성을 해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sales, 자, DB 스키마 Sales 요거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룹 바이 코드 생성해 달라고 해볼게요. 테이블에 대해 그룹 바이 코드 생성해줘 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자연어로 질문을 하면 그거에 대한 맥락을 파악해서 이런 식으로 그룹 바이 코드를 자기가 알아서 지표를 잡겠죠. 네, 컬럼을 선택을 해서 진행해 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프롬프트를 상세하게 주면 그거에 맞는 SQL 문을 생성해 줄 겁니다. 자, 이것도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하면 현재는 에러가 났다고 나오네요. 여기 세일즈 아래에 여기 스테이트가 없는데, 자, 그런 경우에는 에러가 났으면 diagnose 에러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누르게 되면요, 이 오른쪽 창이 이렇게 켜지면서 뭔가 에러를 디버깅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창이 뜹니다. 자, 이게 바로 지니 코드예요. 데이터브릭스 안에 들어가 있는 AI 에이전트인 지니 코드라서 이 셀 안에는 어찌 보면 그냥 어시스턴트, 이쪽은 지니 코드인데 어시스턴트가 조금 더 생각을 덜 합니다. 되게 속도가 빠르지만 생각을 덜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틀릴 수가 있는데 지니 코드는 진짜 생각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속도가 조금은 더 느릴 수가 있지만 정확도는 훨씬 더 높죠. 자, 이렇게 디버깅 한 거를 accept 눌러가지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뭔가 스테이트가 나와야 된다라고 느껴가지고 아예 조인을 해주네요. 조인을 스테이트가 있는 커스터머즈라고 하는 테이블이랑 조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스테이트로 그룹 바이를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물을 저에게 줬어요. 자, 그런데 웬만해서는 여기도 AI가 잘 생성을 해주고요. 조금 심화적인 복잡한 내용의 쿼리나 작업 혹은 디버깅 그런 것들은 지니 코드 쪽으로 보내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셀 포커스 모드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전체 화면 모드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걸 누르게 되면 이 셀만 딱 이렇게 포커싱하면서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요. 자, 밑에서 그리고 요걸 하나 실행을 해볼게요. select 별 from customers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오는데 여기 테이블 뿐만 아니고 플러스를 눌러가지고 다른 것도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테이블 토글을 밑으로 눌러보면 이 결과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 또 특정 형식으로 바로 클립보드로 붙여 넣을 수가 있어요. 그죠? 붙여 넣을 수가 있고 add to notebook dashboard라고 해가지고 노트북 대시보드라는 게 있으면 거기에 추가를 할 수도 있는 기능인 것 같은데 일단 플러스를 클릭해 볼게요. 플러스 클릭하면 비주얼라이제이션이랑 데이터 프로파일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자, 비주얼라이제이션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간단하게 시각화 위젯을 만들 수가 있는 창이 뜹니다. 이건 뭐냐면 이 셀에 딱 붙어있는 비주얼라이제이션이잖아요. 그거면 이 셀 실행 결과에 대해서 바로 시각화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기능이 바로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기능이 없었다면 이 결과물을 시각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파이썬을 쓴다면 뭐 판다스나 아니면 매플럿립이나 시본 같은 외부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설치해가지고 그거에 맞는 코드를 쭉 작성을 해가지고 시각화를 봐야겠죠. 하지만 데이터브릭스 노트북에서는 이렇게 플러스만 눌러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간단하게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시각화 도구들과 비슷하게 여기 X 컬럼 그리고 Y 컬럼 선택을 해서 지표들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X 컬럼에서 스테이트 선택하고요. Y 컬럼은 add 컬럼 해가지고 카운트 해볼게요. 그러면 각 주별 카운트겠죠. X축도 뭐 카테고리컬인지 오토매틱인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솔트 밸류, 밸류를 문자열 기준으로 이렇게 소팅하는 것도 가능하죠. 리버스 오더 하게 되면 반대로도 가능하고요. 라벨을 보여줄지 말지 같은 것들 설정이 가능합니다. 축도 보여줄지 말지 같은 것들 설정이 가능하고요. 자, 그거에 대한 세부 설정을 또 위에서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고 세이브를 눌러볼게요. 자, 세이브를 누르게 되면 여기 테이블에 나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각화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고요. 자, 이 시각화는 여기 이 셀 실행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리미트 10이라고 해가지고 행 개수를 확 줄여볼게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또 시각화가 바뀌죠. 이 결과에 따른 시각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봤을 때 이 add to 노트북 대시보드라고 있었어요. 자, 이건 뭐냐면 노트북 위에 보게 되면 이러한 대시보드 아이콘 같은 게 특수한 아이콘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Run All 옆에 요거를 클릭하게 되면 지금 현재는 노트북 뷰인데 대시보드 뷰를 활성화시킬 수가 있어요. 자, 플러스 뉴 눌러가지고 대시보드 뷰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노트북 대시보드라고 해서 이름을 지어주고요. 자, 이렇게 비어있는 상태로 놔둔 다음에 다시 이 아이콘을 눌러서 노트북 뷰로 돌아가 볼게요. 자, 그러면 두 개가 생겨있죠. 노트북 뷰 하나, 대시보드 뷰 하나. 그랬을 때 이 밑에서 저희가 만든 이 시각화 내용을 자, 노트북 대시보드 뷰에 자, 등록을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 내려가지고 Add to 노트북 대시보드 해서 여기를 체크해주면 등록이 되는 거예요. 자, 등록이 되었으면 다시 이쪽 노트북 대시보드로 돌아가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대시보드가 추가가 되어 있죠. 자, 이렇게 그 노트북 안에서만 딱 특수하게 나온 위젯들을 모아가지고 그 노트북 전용 대시보드를 만들 수가 있는 게 바로 그 기능이 되겠고요. 이런 경우는 데이터 엔지니어링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데이터 분석하거나 데이터 형상을 파악하고 싶을 때 혹은 머신러닝 모델 개발할 때 EDA 하죠. 그럴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외부적인 어떤 데이터 분석 코드에만 딱 집중하고 시각화 코드에는 다른 신경을 쏟고 싶지 않을 때 바로 비주얼라이제이션 클릭해가지고 시각화를 굉장히 간단하게 해당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노트북 뷰로 돌아갈게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이 첫 번째 노트북은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가볼게요. 3번. 자, using 델타 레이크 피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델타 레이크가 또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 하나죠. 자, 이 델타 레이크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쭉 종합적으로 다룬 적이 있어요. 자, 유튜브 영상 중에서 여기 델타 레이크 왜 쓰나 이렇게 해서 30분짜리 영상이 있죠. 자, 요 영상에서 델타 레이크를 왜 쓰는지 그리고 각각 기능들에 대해서 쭉 실습한 내용들이 있어서 이 영상을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자, 여기서도 일단 기본적인 개념들은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실행을 해가지고 자, 카탈로그랑 스키마 사용할 거를 명시를 해줍니다. 자, 밑에도 비슷한 코드인데 일단 돌려볼게요. 자, 노트북 안에서 커런트 카탈로그랑 커런트 스키마 이 함수를 각각 써가지고 현재 선택이 된 카탈로그랑 스키마가 뭔지를 또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게 확인하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create or replace로 델타 스튜던츠라고 하는 테이블을 만듭니다. 전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replace를 시키니까 새롭게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죠. 지우고 다시 만드는 거랑 똑같으니까 이거를 실행해서 델타 스튜던츠라고 하는 컬럼 4개를 가진 간단한 테이블 빈 껍데기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을 하나 만들었어요. 테이블을 만들어서 레코드를 넣어야겠죠. 델타 스튜던츠라고 하는 거에 밸류를 2개 넣습니다. 그럼 행이 2개가 추가가 되고 행 2개 추가된 거를 이렇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그럼 이렇게 행이 잘 추가되었어요. 자, 그리고 또 인서트로 3개 행을 넣어 볼게요. 그러면 총 5개가 되겠죠. 2 더하기 3 해서 자, 행 3개가 다 잘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는 업데이트를 시킵니다. 기존에 있던 이름이 루카스인 거를 나라를 프랑스로 바꾸고 또 아이디가 3번인 거에 그레이드를 2점으로 바꾸는 업데이트 문을 2번 날린 다음에 셀렉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 인서트 2번 그리고 업데이트 2번 이렇게 일어났죠. 그리고 그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잘 나왔죠? 저희가 원하는 대로. 루카스는 지금 프랑스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아이디가 3번인 거는 그레이드가 2점으로 변경이 잘 되었습니다. 업데이트까지 잘 일어났는데, 자, 그러면 델타 레이크가 뭐가 그렇게 특별한가? 이거는 저희가 일반적인 테이블 DML 쿼리잖아요. 위에서 DDL로 create 테이블 한 다음에 DML 쿼리들을 4개 이렇게 날린 건데, 자, 요거를 한번 실행을 일단 해볼게요. describe history라고 해서 이 델타 스튜던츠에 대한 이력을 조회하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이거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것들이 잘 끝나고 난 다음에 히스토리를 저에게 보여주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살짝 열어서 보면 0번부터 해가지고 6번까지 뭐가 들어가 있냐면 버전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0번 버전, 1번 버전, 2번 버전 이런 식으로 막 들어가 있고 타임 스탬프도 있습니다. 유저 아이디도 있고 유저 네임도 있고요. 그 다음 옆으로 살짝 보면 오퍼레이션이라고 있죠. 자, 이 오퍼레이션에 저희가 명령한 코드들이 얼추 매칭되어서 보입니다. 맨 처음에 밑에서부터 읽어야겠죠. 왜냐하면 여기 밑에서부터가 0버전이니까 위로 가면서 쌓이는 거죠. 자, 맨 밑에 0버전을 보게 되면 create or replace table이라고 해서 테이블이 생성이 되었어요. 생성된 다음에 이렇게 append가 인서트 2번 했잖아요. write가 2번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update가 2번 일어났습니다. 이 중간에 나온 optimize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순서대로 보자면 저희가 그 테이블 관련해서 어떤 수정 쿼리를 던지면 인서트라든지 업데이트 그리고 딜리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한 쿼리들을 던져서 변화가 일어나면 그 변화들이 다 지금 버전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자, 버전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조금 더 상세하게 보자면 옆으로 쭉 가보시면요. 네, 거의 끝에쯤에 오퍼레이션 매트릭스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0번째 버전이 테이블이 생성이 된 거고 여기서 인서트가 한번 일어났죠. 인서트가 일어나서 파일이 하나가 생겼고 로우스가 2개가 추가됐다라는 게 나오고요. 여기 인서트가 3개 행이 되었을 때도 파일이 하나가 추가되었고 행이 3개가 추가됐다. 이런 식의 내용이 들어있죠. 그 위에도 이렇게 몇 개의 파일이 추가가 되었고 몇 개의 파일이 없어졌고 이런 것들이 기록들이 다 나와가지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쵸? 메타데이터들을 조회할 수 있는 거죠. 해당 파일의 흐름에 대해서. 자, 이런 식으로 버전으로 관리가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저희가 생각을 해볼게요. 테이블에 대해서 일반적인 테이블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인서트 명령 넣고 딜리트하고 하게 되면 그 이전으로 복구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데이터베이스라고 한다면 뭐 트랜잭션 일어나고 롤백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커밋이 되기 전에는 롤백을 통해서 돌릴 수가 있죠. 당연히 그건 돌릴 수가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커밋이 다 된 거예요. 트랜잭션을 통해서 뭔가 롤백 할 수 있는 코드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겠다, 인서트를 하겠다 라고 딱딱 DML 쿼리로 박아 넣은 쿼리이기 때문에 롤백하고 할 수가 없죠. 자, 보통 이렇게 되면 그냥 덮어 씌워지고 그 이전으로 돌아가고 하는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리고 특히 그게 파일이다 라고 한다면 CSV 파일을 저희가 덮어 씌웠어요. 그러면 컴퓨터 끄고 다시 그 CSV 파일에 들어가서 컨트롤 Z 누른다고 해서 이전에 있는 결과가 되살아나진 않죠. 그런 식으로 이전의 결과물로 되돌리는 것이 불가능한 게 일반적인데 이런 델타라고 하는 델타 레이크라고 하는 기술로서 관리가 되고 있는 테이블의 경우에는 해당 테이블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 일어나는 변화마다 각각의 버전으로 이렇게 관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게 가능하냐면 타임 트래블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버전을 탐색하는 시간 여행, 타임 트래블이 공식 용어거든요. 자, 타임 트래블 쿼리를 던지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를 볼게요. select 별 from delta students 이렇게 하게 되면 기존에는 몇 버전의 데이터가 나오냐면 항상 최신 버전의 데이터만 나와요. 지금 최신 버전이 저는 6버전이죠. 자, 6버전의 데이터만 여기서 조회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내가 만약에 3버전의 데이터를 보고 싶다, 이전에 1버전의 데이터를 보고 싶다, 뭐 이런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버전 as of 1 이렇게만 입력하시면 그 1버전의 데이터를 바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1버전의 데이터는 행이 2개 넣어졌을 때죠. 자, 그래서 그때 1버전의 데이터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버전의 데이터를 보고 싶다 그러면 2라고 하면 되겠죠. 2버전은 행이 5개겠죠. 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런데 버전 같은 경우는 이거를 버전 해석을 다 치지 않으셔도 되고 여기에 골뱅이랑 해가지고 V1, V2 이런 식으로 짤막하게 검색을 하셔도 그 버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코드인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버전 해석 말고 또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2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버전으로 과거를 탐색하는 거랑 다른 하나는 시간으로 과거를 탐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버전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버전들이 워낙 수정 사항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딱 특정한 버전을 골라가지고 그쪽으로 돌아가는 게 좀 힘들어요, 제 입장에서. 그런 경우에는 시간을 기준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7월 20일 자정을 기준에 7월 20일 자정 시간대에 형상의 테이블을 보고 싶다, 혹은 7월 1일 때의 형상을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지정해서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elect 별 from 해서 여기 버전스 말고 time 스탬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as of 대신에 시간이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 타임 스탬프 있는 거 예시가 있으니까 전 어디로 해볼 거냐면, 지금 보면 많이 빠르게 입력해가지고 막 구분이 쉽진 않은데 38분 분만 볼게요. 38분이랑 39분 사이가 있어요. 그래서 업데이트가 한 번 일어났을 때는 38분 때였고요. 그 다음 업데이트가 일어난 거는 39분 때죠. 그래서 다 이거 39분 0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38분 59를 기준으로 조회를 해볼게요. 그때 형상은 4버전을 보여줘야겠죠. 자, 그때 형상은 이렇게 4버전을 보여줘야 될 겁니다. 요거를 타임스탬프 as of를 다운표에 넣어가지고 39분 59초 39분이 아니고 38분 59초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8분 59초 해서 이렇게 조회를 해볼게요. 그러면 4버전이 조회가 되었어요. 4버전이 뭐냐면 여기 컨트리 루카스가 프랑스로 바뀌긴 했는데 그 다음 39분 때는 메리가 요 그레이드가 2.5로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2.5로 안 바뀌고 그대로 2로 있죠. 그러니까 38분 59초 때 데이터 형상이 이렇게 보여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과거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자 특징 중 하나가 되겠죠. 자, 그리고 밑에는 이런 식으로 변화를 마이너스라고 하는 코드를 통해서, 마이너스라고 하는 SQL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를 볼 수도 있고요. 자, 딜리트도 해볼게요. 딜리트 from 델타 스튜던스 하게 되면 그냥 트렁케이트랑 비슷하죠. 통으로 다 날리는 겁니다. 자, 실수로 누군가가 델타 스튜던스를 이렇게 딜리트를 했어요. 그리고 select 별 from 델타 스튜던스 해볼게요. 그러면 틀만 남겠죠. 0버전이랑 똑같이 0버전에 create 테이블 한 것과 똑같은 형상으로 이렇게 되는데, 기존의 테이블이나 혹은 파일 같았으면 이렇게 싹 날리면 복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버전을 활성화시키면 그 삭제된 게 버전 기록이 되면서 그 버전에서부터 이렇게 복구를 시킬 수가 있겠지만, 별도의 그런 버저닝을 하지 않고 파일을 저장하거나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로 저장을 한 상태라면 이렇게 날리게 되면 굉장히 큰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describe history 하게 되면, 자, 이거 역시도 딜리트 역시도 하나의 버전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6버전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7버전이 되어가지고 이 7버전 역시 딜리트 오퍼레이션이 이렇게 추가가 되어서 삭제하는 쿼리도 하나의 버전으로 관리가 되어서 저희가 삭제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삭제되기 전으로 자유롭게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리스토어를 볼게요. 리스토어는 언제 쓰는 거냐면, 자, 이런 식으로 델타 스튜던스 테이블을 그냥 select 별 from 해볼게요. select 대문자로 해서 select 별 from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조회하면 항상 어떤 버전이 조회가 되냐면 항상 최신 버전이 조회가 되죠. 당연한 거겠죠. 최신 버전이 조회가 되고 이전 버전 조회하고 싶으면 버전 as of, 타임스탬프 as of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버전이 7버전인데 4버전을 최신 버전으로 하고 싶어요. 4버전을. 자, 그런 경우에 리스토어를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밑에서 보면 리스토어 테이블 데이터 스튜던스 버전 as of 4 하게 되면 이렇게 select from data students 이런 식으로 조회를 했을 때 항상 4버전이 조회가 됩니다. 그냥 4버전을 최신으로 딱 올리는 것이죠. 자, 그게 바로 리스토어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해 볼게요. 자, 실행을 하고요. 자, 실행하고 결과 본 다음에 이것도 describe history로 버전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해서 select 별 from delta students order by id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4버전이 나왔어요. 4버전이 출력이 되었고 describe history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뭔가 8버전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8버전이 생겼고 지금 저희가 위에서 한 게 4버전을 최신 버전으로 올리는 작업을 한 건데, 4버전을 최신 버전으로 리스토어 한다고 해서 뭔가 이후 버전, 4버전 이후에 5, 6, 7버전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사라지게 하면서 이거를 최신 버전으로 올리는 게 아니고 리스토어 역시도 새로운 버전으로 하나 등록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렇죠. 이렇게 새로운 버전으로 등록을 시켜가지고 버전 8번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죠. 요거를 늘려가지고 보게 되면 테이블 하나 생성하고요. append 2번 하고, 업데이트 2번 하고, 딜리트 한번 하고, 리스토어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버전으로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리스토어를 해서 지금 4버전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뭐 7버전 혹은 6버전 이쪽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변화가 버전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그 버전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자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모든 변화가 버전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각 버전마다 가리키고 있는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6버전은 특정한 파일을 가리키고 있고 5버전은 또 특정한 파일을 가리키고 있고 4버전은 또 특정한 파일을 가리키고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최신 버전이 8버전이라고 할지라도 4버전이 가리키는 파일이랑 8버전이 가리키고 있는 파일이랑 다른 거예요. 저희가 조회를 딱 했을 때 8버전은 이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저희한테 돌려주는 건데 저희가 버전 as of 해서 5버전을 조회했다. 그러면 5버전이 가리키고 있는 데이터를 저희에게 돌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각 버전이 바라보고 있는 파일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 버전이든 자유롭게 과거로 돌아가거나 혹은 최신 버전으로 오거나 그렇게 이동하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옵티마이즈랑 베큐움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하나씩 더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테이블이 이런 식으로 있어요. 자, 테이블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델타 스튜던트였죠. 델타 스튜던트 살짝 작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 델타 스튜던트가 쭉 있습니다. 이 테이블이 자, 이 테이블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 테이블의 물리적인 데이터는 제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유료 버전의 데이터브릭스를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고객사 클라우드 객체 저장소에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객체 저장소에 파켓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파켓 파일을 파란색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안에 살짝 미디움으로 해서 파켓 파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델타 스튜던스가 처음 생겼을 때 이렇게 처음 생겼어요. 처음 생겼을 때는 파켓 파일이 없겠죠. 파켓 파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델타 스튜던스에 아까 인서트가 일어났어요. 인서트가 일어날 때 파켓 파일이 하나 생겼겠죠. 왜냐하면 물리적인 데이터가 하나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인서트가 한 번 더 일어났죠. 한 번 더 일어났을 때 이렇게 되고요. 또 업데이트가 일어났을 때 업데이트가 일어났을 때 그 관련된 파켓 파일이 또 생겼겠죠. 그래서 이게 create를 제외하고 이게 1버전입니다. 1버전, 이게 2버전, 이게 3버전이죠. 그 업데이트가 한 번 더 일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한 번 더 일어났고 이게 4버전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스토어까지 쭉 해볼게요. 자, 5버전, 6버전. 버전은 좀 중간에 옵티마이즈를 제가 생략하고 버전은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크게 개념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버전이 이제 딜리트. 그 다음 6버전이 뭐냐면 리스토어 이렇게 일어났죠. 자, 그러면 각 버전마다 가리키고 있는 파켓 파일이 달라지는 거고요. 이게 반드시 1대1은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설명을 위해서 이 변경 시마다 이런 것들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매번 생기는 건 아니고요. 지워지는 것도 있고 가리켜지지 않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생기게 되면 이게 만약에 인서트랑 업데이트랑 딜리트가 굉장히 많아진다. 그런 경우라면 파켓 파일이 진짜 많아지겠죠. 엄청나게 많아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 조회를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파일이 많아질 때 생기는 문제점이 있어요. 영어로는 small file problem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데이터 처리 속도보다 데이터 조회 속도가 더 많아질 때 이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는 데이터가 실제로 처리가 돼야 되는 속도, 저희가 셀렉트를 던졌을 때 이것들을 결과물을 취합해서 저희에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 속도보다 어떤 결과물을 취합할지 이렇게 탐색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자, 데이터 처리 시간이라고 쓰는 게 낫겠네요. 시간. 데이터 처리 시간이 어떤 데이터를 보여줘야 되는지 조회하는 시간이 실제 데이터 처리 시간보다 더 많이 걸리는 스몰 파일 프로블럼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옵티마이즈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이 데이터들을 쫙 축약을 해주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싹 가져와 가지고 지금 이렇게 작은 파일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쫙 이렇게 압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해가지고 조금 큰 덩어리의 파켓으로 합쳐주는 거예요. 요 친구들을. 자, 요게 바로
옵티마이즈가 되겠습니다. 이게 옵티마이즈. 자, 그래서 델타에는 작은 파일들이 계속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동으로 옵티마이즈 시키는 기능이 있는데, 그래서 아까 저희가 업데이트 문 날렸을 때 옵티마이즈라고 하는 버전이 자동으로 생성이 된 겁니다. 네, 업데이트 같은 혹은 딜리트 같은 것들이 던져지면 자동으로 필요시에 옵티마이즈가 뒤따라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베큐um 같은 경우는 베큐움이죠. 특정 기간이 지난 파일을 물리적으로 삭제하는 건데요. 이거 디폴트는 168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이죠. 자, 그래서 일주일이 지났다. 저희가 막 테이블을 막 관리하고 해서 파일들이 많이 쌓이고 어쨌든 옵티마이즈도 되고 했는데 저희가 한 1년 정도 지난 데이터는 이제 더 이상 안 본다. 데이터를 한 3년 정도 쌓아왔는데 1년이 넘는 거는 안 본다라고 하면 나머지 2년치는 싹 날려도 되겠죠. 자, 그럴 때 베큐움이 델타로 관리가 되고 있는 파일을 이렇게 싹 날려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베큐움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벌리스에서는 베큐움을 칠 수가 없기 때문에 베큐움 옵션이 서벌리스에서는 안 되고 상시 떠있는 All Purpose Cluster에서만 베큐움 명령을 칠 수가 있어서 여기서는 실습을 할 수가 없지만 이런 개념이 있다라고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러한 버전 관리를 인서트 2번 일어나고 업데이트 일어나고 버전이 매번 늘어나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냐 하면은 델타라고 하는 테이블이 생기면 여기 객체 저장소에 폴더가 하나 생깁니다. 델타 로그 라고 하는 폴더가 하나 생겨가지고 이 폴더 안에 제이슨 파일로 이러한 이력들이 다 기록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셀렉트 문을 던졌을 때 일단 델타 로그를 딱 봐서 어떤 버전인지 검색을 한 다음에 그 버전에 해당하는 파켓을 저희에게 보여주는 이러한 과정이 해당 테이블 물밑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데이터 스튜던스 테이블을 카탈로그로 열어볼게요. 오프닝 카탈로그 익스플로러 해가지고 열어보게 되면 자, 여기 오버뷰 쪽에 밑에 살짝 내려가 보시면 About this table 있죠. 여기에 타입은 데이터브릭스 관리형 테이블이고 데이터 소스는 델타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데이터브릭스 안에서 테이블을 생성하면 기본적으로 델타 테이블 포맷으로 저장이 됩니다. 저희가 따로 뭐 CSV로 저장할지 뭐 JSON으로 저장할지 아니면 순수 파켓으로 저장할지 그런 것들을 명시해가지고 저장할 수도 있지만 그냥 아무런 거 없이 그냥 기본 옵션으로 일반적인 크리에이트 문을 통해서 테이블을 저장하고 관리를 하게 되면 델타 레이크 포맷으로 데이터가 관리가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조금 개괄적인 델타 레이크 기술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었고요. 자, 아마 노트북도 여기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일단은 02번 노트북은 여기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 내용들은 제가 설명을 쭉 다 드렸고 조금 더 델타 레이크 포커싱된 지식을 위해서는 이 영상 참고해 주시면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다 전체적으로 A부터 Z까지 쭉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자, 저희가 토픽을 하나 마무리를 했죠. 02번 마무리를 하고 데이터브릭스 AI BI 쪽이 있는데 AI BI 간단하게 보면서 보고 그 다음 시간에 데이터 엔지니어링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M2까지 다 했으니까 M3 진행해 볼게요. 자, M3가 데이터브릭스 AI BI에 대한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지금까지 SQL로 분석하고 생성하고 했던 테이블들 있죠. 이렇게 테이블들을 몇 개 생성을 했었는데 이 테이블들을 기반으로 해서 대시보드를 구성을 하고 그 대시보드에서 패턴도 확인하고 인사이트도 보고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과정 관련해서는 30분짜리로 해서 요약 정리해가지고 올려놨거든요. 요약 정리본으로 해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 유튜브에서도 이 내용을 요약 정리된 걸 볼 수가 있지만 지금까지 만든 테이블과 데이터들 그것들이 유니티 카탈로그에 이런 식으로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대시보드 만들고 또 AI를 활용해서 조금 더 나은 심도 있는 인사이트를 저희가 일일이 테이블 하나하나에 다 들어가서 탐색하지 않고도 어떻게 뽑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희 유니티 카탈로그에 이런 식으로 4가지 테이블이 있어요. 이거는 좀 예외로 해가지고 4가지 테이블들이 세팅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대시보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시보드 만드는 과정이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대시보드 만드는 과정을 내부 교육 혹은 파트너 교육이나 기업 교육으로 가장 많이 해봐가지고 상당히 저에게도 익숙한 토픽인데요. 또 한번 제대로 또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프리티어에서도 물론 대시보드를 잘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크리에이트 대시보드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에이트 대시보드 눌러서 완전히 새로운 대시보드를 하나 만들고요.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뉴 대시보드가 떴어요. 자, 그러면
이 화면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지금 이름이 뉴 대시보드라고 해서 이렇게 시간이 붙어 있는데 보기가 조금 불편하니까 직관적으로 그냥 제 이름 그리고 대시보드 이렇게 쳐볼게요. 네, 현수 대시보드라고 해서 구성을 하고요. 자, 어떤 대시보드든 비단 데이터브릭스 대시보드뿐만 아니고 파워 BI, 태블로, 퀵사이트, 구글 루커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 큰 원리는 다 똑같죠. 데이터를 연결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제공하는 위젯을 기반으로 시각화를 그린다 라고 하는 큰 틀은 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브릭스 대시보드 역시도 일단은 데이터가 하나라도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부분을 여기 데이터 쪽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를 클릭해 볼게요. 데이터를 클릭하게 되면 여기 add 데이터랑 add SQL 데이터셋 이렇게 나오죠. 일단 add 데이터를 먼저 눌러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 all 눌러볼게요. add 데이터 누르고 all을 눌러가지고 보게 되면 아까 유니티 카탈로그에서 보였던 그 테이블 구조가 바로 여기에 보입니다. 자, DB 카탈로그 아래에 아까 했던 게 DB 스키마 아래에 있었죠. 이런 식으로 커스터머스, 세일즈, 세일즈 오더스 이런 식으로 있었으니까, 자, add 데이터 요거는 뭐냐면 add 데이터 이거는 데이터셋을 등록할 때 유니티 카탈로그에 등록하고자 하는 테이블이 있으면 그 테이블을 직접 찾아가 가지고 클릭해서 등록하는 그런 메뉴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커스터머스 등록을 해볼게요. 자, all 가서 DB 카탈로그, DB 스키마 아래에 커스터머스 하나 체크해서 add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등록이 잘 되었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all 해서 DB 카탈로그 아래에 DB 스키마 그리고 세일즈 한번 해볼게요. 세일즈 이렇게 하면 됐고요. 그리고 세일즈 오더스도 마저 등록을 해볼게요. 지금 3개밖에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DB 스키마 아래에 세일즈 오더스 등록했습니다. 자, 그러면 유니티 카탈로그 아래에 있는 테이블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간단하게 등록하는 게 가능한 거죠. 자, 그런데 세일즈 오더스는 지금 등록되는 과정에서 뭔가 파일이 좀 깨져 있는 것 같아서 요거는 삭제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딜리트 누르게 되면 바로 삭제도 가능하죠. 자, 그리고 add SQL 데이터셋 요거를 눌러볼게요. add SQL 데이터셋. 자, 이걸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untitled 데이터셋이라고 하나 생겼고 여기 우편에 뭔가 편집기 화면 같은 게 나와요. 그렇죠? 이 편집기 화면 같은 게 나오는 건 뭐냐면 유니티 카탈로그에 저희가 데이터셋으로 등록할 테이블이 이미 있으면 그냥 add 데이터 눌러서 하시면 되는데 만약 없어요, 한 2개 혹은 3개 테이블을 조인해서 어떠한 형상이 나오면 그 데이터를 데이터셋으로 등록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유니티 카탈로그에 있는 테이블은 이렇게 등록하시면 되고요. 유니티 카탈로그에 없고 조합이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는 add SQL 데이터셋을 눌러서 untitled 데이터셋 이렇게 뜨면 여기에다가 쿼리를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원하는 쿼리를 입력하면 되는데 저희는 지금 쿼리가 준비가 된 게 아직 없으니까 저희가 아까 봤을 때 커스터머스랑 세일즈 요 2개가 조인이 되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코드를 조인하는 코드를 저희가 생성할 수도 있겠지만 AI에게 생성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2가지 버튼이 있죠. 제너레이트 여기도 있고 여기 우측 상단에도 있고요. 어떤 걸 누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걸 눌러가지고 커스터머스와 세일즈를 조인하는 쿼리 생성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커스터머 아이디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잘 생성을 해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보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상대 경로랑 절대 경로 이렇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거가 절대 경로로 생성을 잘 해주었어요. 그런데 이 AI의 답변이 사실 매번 똑같진 않기 때문에 비결정적이기 때문에 가끔씩은 이렇게 상대 경로로 줄 때도 있습니다. 어떤 거는 절대 경로, 어떤 건 상대 경로 주는 경우도 있어서 혹시 모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위에 보시면 UI로 카탈로그랑 스키마 레벨까지는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된 화면이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DB 카탈로그랑 DB 스키마를 일단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안 해도 절대 경로로 있으니까 잘 조회가 되겠지만 일단은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자, run을 눌러서 문법적으로 오류가 없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run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노란색 표시가 뜨고 아마 작동이 잘 되었으면 사라질 겁니다. 자, 지금은 잘 실행이 되었는데 여기서 보면 duplicated column name이라고 해서 커스터머 아이디랑 커스터머 네임이 중복이 된다라고 하는 에러가 떴어요. 이렇게 중복해도 상관없겠지만 좀 헷갈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복을 제거해 달라고 또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여기에 블럭 처리를 한 다음에 블럭 처리를 하면 어디를 수정할지를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블럭 처리해 주시고 edit with Gini 코드 해서 중복된 컬럼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바를 입력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중복된 컬럼이 제거가 되어서 이렇게 쭉 나열이 됩니다. 컬럼들이. 그 다음에 accept 누르고 다시 run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에러 없이 중복된 컬럼들이 다 제거가 된 상태로 이렇게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프로덕트랑 토탈 프라이스도 뭔가 조금 스키마에 맞지 않게 들어간 부분이 일부 있긴 하네요. 자, 그래도 나머지는 다 잘 들어간 것 같으니까 이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데이터셋을 잘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데이터셋이 untitled 데이터셋이니까 이름을 바꿔줘야겠죠. 이름을 sales 데이터셋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sales 데이터셋 이렇게 해서 이름까지 바꿔주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시각화를 원하는 데이터셋을 등록해주는 게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되겠고요. 저희는 3개 테이블을 잘 등록을 해주었어요. 그러면 페이지로 가야겠죠. Untitled 페이지 쪽으로 가가지고 대시보드를 본격적으로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밑에 보면 위젯이 있고요. 그리고 위젯 옆에 보면 텍스트 박스라고 있어요. 이 두 개가 일단 메인인데 텍스트 박스 같은 경우는 클릭해서 위에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면 해당 대시보드에 대한 설명을 마크다운 언어로 쓸 수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뭔가 텍스트도 있고 헤더로 설정할 수도 있고요. 글자의 리스트 혹은 뭐 인용 문구, 코드 이런 것들 지금 마크다운에서 쓸 수 있는 다양한 문법들을 써가지고 여기 안을 채워 넣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위젯 비주얼라이제이션 위젯 이거를 여기 클릭하시면 자, 여기서 저희가 시각화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앞에서 노트북에서도 시각화를 일부 만들어 봤는데 여기서도 시각화를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시각화 위젯 구성하는 거는 그렇게까지 막 엄청나게 다른 건 없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하게 시각화 위젯 구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각화 위젯 클릭해서 여기에 배치해 주시고요. 자, 비주얼라이제이션에 보면 에어리아부터 해서 알파벳 순으로 밑에 와터폴, 커스텀 비즈 라인까지 이렇게 쭉 한 10몇 개 정도 되는 차트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요 중에서 원하는 차트를 골라가지고 X축, Y축 정해서 시각화를 생성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대시보드 특성상 데이터브릭스 대시보드는 여기에서 제공되는 기능 외에는 쓰실 수가 없어요. 커스터마이징을 막 여기 없는 위젯을 뭔가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해서 여기 업로드해서 뭔가 대시보드에 나오게 하고 싶다. 그렇게는 안 되고요. 대시보드가 어찌 보면 완전한 프로덕트로 서비스가 되는 거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기능 아니면 막 엄청나게 커스터마이징 해서 쓰는 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다른 여느 시각화 툴들도 비슷하죠.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바그래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바그래프에다가 X축은 여기서 데이터셋 등록할 수가 데이터셋을 볼 수가 있고요. 데이터셋에 각각 어떤 컬럼을 X축으로 할지 Y축으로 할지 그런 것들을 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커스터머스 쪽 내려가지고 보면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일단은 저희 조인한 데이터셋 한번 볼게요. 조인한 데이터셋 내려가지고 리전 해볼게요. 리전 X축을 리전으로 하고요. 리전이 뭔가 구분 짓기 편하니까 Y축은 카운트로 아니면 유닛 펄체스트 Y축은 카운트로 해보겠습니다. 자, 리전별 카운트죠. 널 값이 많긴 한데 널 값이 많으면 리전 말고 프로덕트 네임으로 해볼까요? 프로덕트 네임 되게 좀 프로덕트 이름이라서 살짝 길긴 하네요. 자,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하실 수가 있죠. 프로덕트 네임 혹은 스테이트 해도 되고요. 스테이트가 제일 깔끔하긴 하네요. 자, X축을 스테이트 그리고 Y축을 카운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컬러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그룹을 지을 수가 있는 그런 컬러로 쪼갤 수가 있는 거죠. 플러스해서 적당한 걸 한번 찾아볼게요. 적당한 거를 유닛 같은 거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필요시에 202, 307 어떤 걸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쪼갤 수도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이 밑에 보면 라벨을 토글을 클릭하게 되면 이거에 해당한 숫자를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세팅한 X축, Y축에 대해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해요. 보면 X축에 대해서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 스테이트에 대한 카운트를 보여줄지 이런 것들 그리고 X축의 축 이름을 어떤 걸로 할지 설정이 가능하고요. Y축 역시도 이거는 집계니까 자, 집계를 어떠한 컬럼 기준으로 할지 그리고 여기 중간에 X축, Y축 사이에 있는 걸 누르시면 이게 트랜스포즈 하는 겁니다. X축, Y축 바꾸는 기능이죠. 이렇게 하게 되면 가로 차트로 나왔다가 세로 차트로 나왔다가 이렇게 바로바로 바꾸실 수가 있고요. 또 더 많은 커스터마이제이션은 항상 점 3개 요거를 누르시면 더 많은 그 커스터마이징 기능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X축 눌러서 보게 되면 앵글, 글자를 어느 정도 기울일지 그리고 정렬 기준을 어떻게 가져갈지 이런 것들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포맷을 가게 되면 지금 이것보다 Y축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Y축 가서 포맷을 가게 되면 커스텀이 있죠. 커스텀을 가면 달러일지, 이게 숫자가 의미하는 게 달러일 수도 있고 퍼센트일 수도 있고 바이트일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숫자에 대한 단위를 설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밑에서는 숫자가 소수점 몇 개짜리까지 보이도록 할지,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부적인 해당 축에 대한 세부적인 커스터마이징은 여기 점 3개나 여기 네모 누르시면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Y축 역시도 이렇게 해서 Y-액시스 자체적인 어떤 커스터마이제이션을 보면 이렇게 이중축 활성화를 할지 말지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이런 격자선 같은 것들을 보이게 할지 말지, 라벨을 어느 정도 각도로 틀지, 이런 것들을 보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위젯 레벨에서 보게 되면 타이틀이랑 디스크립션 요거를 클릭하시면 위젯에 대해서 제목을 적으실 수도 있고 설명을 적을 수도 있는 걸 활성화시키고 끄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위젯을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은 바그래프 말고 가장 간단한 카운터 해가지고, 카운터는 그냥 숫자만 찍는 거죠. 밸류 해서 세일즈 데이터셋에 대한 단순 카운트, 이렇게 하게 되면 총 행의 개수가 360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등록할 수가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위젯을 원하는 만큼 원하는 대로 구성하는 게 가능하고요. 결국에는 대시보드를 만들 때 어찌 보면 UI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네, 시각적으로 직관적으로 잘 보이게 하는 배치나 위젯 같은 것들을 고민해서 구현을 하는 건데, 머릿속에 그러한 형상이 명확히 뚜렷하게 나와 있으면 대시보드 구성할 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 구성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능들은 다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데이터를 봤을 때 지금 보면 뭔가 경도랑 위도 같은 데이터가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 그쵸? 경도랑 위도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활용해서 지도를 좀 그려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지도를 좀 그려볼 건데, 여기 보시면 위젯 중에 뭐가 있냐면, 위젯을 하나 추가해서 바그래프 말고 내려보면 이렇게 포인트 맵이라고 있어요. 네, 지도 모양이 된 포인트 맵이 있죠.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 여기에 위도와 경도를 이렇게 넣고 컬러, 사이즈 이렇게 넣는 데가 있는데, 사실 지도는 일반적인 라인 차트나 바 차트와는 다르게 조금 다르죠. 막 X축, Y축 정하는 게 아니고 위도와 경도를 넣어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얼만큼의 이벤트가 그 지도에서 일어났냐, 그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AI에게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I에게 이거는 여기 누르면 됩니다. 아니면 위젯을 이렇게 딱 배치했을 때 여기에 채팅창이 바로 뜨죠. 이 채팅창에 포인트맵 생성해달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네, 세일즈 데이터셋 데이터 활용해서 포인트맵 생성해줘 라고 AI한테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수동으로 다 그릴 수도 있겠지만 AI에게 그려주게 하도록 시키는 거죠. 이거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니 코드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모든 거에 대한 수정이나 삭제, 그런 작업들, 생성 작업은 무조건 다 지니 코드가 하게 됩니다. 자, 지니 코드 쪽으로 넘어가서 막 쭉 하다가 이제 이쪽으로 반영을 해서 그려줄 겁니다. 그리고 이 지니 코드는 뭐냐면 데이터브릭스 전용 AI 에이전트인데, 그 데이터브릭스 작업을 하기 위해서 최적화가 되어 있어요. 데이터브릭스 작업에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렇게 채팅을 했는데 위에 보시면 제 대시보드를 바로 인식하고 있죠.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의 맥락을 바로 인식해서 이걸 대상으로 요걸 작업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바로 캐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고요. 지금 보면 한 10초, 20초 안 걸려가지고 금방 작업을 진행해 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뭔가 원의 크기로서 카운트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구매에 대한, 이게 세일즈 데이터셋이니까 구매가 미국 전역에 걸쳐가지고 여기 이쪽 부분, 그리고 이쪽 부분에서 뭔가 많이 일어났고 여기 플로리다 부분이나 뭔가 샘플한 부분에서 일부 있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죠, 캘리포니아. 그리고 뉴욕 쪽에도 일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포인트 맵이라고 할지라도 간단하게 AI 시켜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었고, 마지막은 전 확실하지 않았는데 여기 생키 차트 하나 생성해 달라고 해볼게요. 아까처럼 세일즈 잘 생성해 줄지는 한번 지켜봐야겠지만, 세일즈 데이터셋 활용해서 생키 차트 생성해줘 라고 한 번 더 던지고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생키 차트로 만들 수 있는 데이터가 안에 있는지도 아직은 모르는 상황인데, AI가 그것들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지니 코드가 업데이트를 어찌저찌 잘 해줄 거예요. 그런데 이 데이터셋을 제가 더 잘 알고 딱 시각화를 하고 싶다 하는 이미지가 머릿속에 잘 그려져 있으면 당연히 좋겠죠. 자, 이렇게 생키 차트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상당히 괜찮죠. 널 값이 많이 있긴 한데 그래도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엔드차 프로덕트 카테고리 투 리전 플로우니까 이 프로덕트가 프로덕트 페이크 프로덕트죠. 가짜 회사인 것 같은데 오플, 램성 이런 것들이 어떤 리전으로 많이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흐름을 볼 수가 있는 생키 차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페이지도 이름을 좀 오버뷰라고 바꿔주도록 할게요. 페이지도 더블 클릭하면 바꿀 수가 있거든요. 오버뷰 이렇게 바꿔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다 만들었으면 대시보드의 목적이 뭐겠어요? 요거를 공유를 하는 게 목적이죠. 공유를 해서 여러 사람들이 보게 해야 되니까 여기 퍼블리시가 있죠. 퍼블리시를 눌러가지고 디폴트 옵션으로 퍼블리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유저가 이 대시보드를 보도록 할지 라고 하는 게 등록하는 기능이 나오는데, 일단은 저만 볼 거니까 퍼블리시 하더라도 저만 볼 거니까 X 하고요. 자, 퍼블리시를 시켰고요. 퍼블리시가 되면 여기 뷰 퍼블리시드라고 하는 탭이 하나가 생성이 돼요. 이거를 누르게 되면 자, 이제 진짜 퍼블리시 된 화면이 나오고요. 만약에 수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에디트 드래프트 누르면 되겠죠. 에디시랑 퍼블리시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대시보드를 적당히 잘 생성을 했어요. 그런데 대시보드의 특징이 뭐냐면 대시보드는 패턴을 볼 수가 있죠. 저희가 행이 360개구나. 이 각각의 주에서 이 정도의 카운트가 있구나. 시카고 미 전역에서 이런 식으로 상품 판매 분포가 되어 있구나. 이 프로덕트가 리전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뭔가 패턴들만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만약에 이게 텍사스라고 할게요. 아마 TX니까 텍사스겠죠. 자, 텍사스 주가 와이오밍 같은데, 이 부분은 와이오밍 주에 비해서 이렇게까지 뭔가 카운트 레코드가 낮은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왜 이렇게 낮은지 궁금해요, 저는. 레코드가 지금 여기는 되게 많은데 이것들은 너무 낮아요. 이 이유가 궁금한데, 이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각각 테이블로 딥하게 들어가야 되죠. 들어가가지고 SQL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인사이트를 얻어가지고 다른 외부 요인들과 조합을 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각도로 원인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문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저희가 머리로는 알아요, 그거를. 하지만 실제로 실행하고자 하면 너무나 힘들죠. 자, 그런데 데이터브릭스 안에서는 그것들을 대신 실행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있고,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지니가 되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지니 에이전트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여기 보면 대시보드에 자동으로 하나 붙은 지니 에이전트가 있고요. 옆에를 늘려보시면 지니 에이전트라고 해서 독립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지니 에이전트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대시보드를 만들고 나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지니 에이전트, 아니면 독립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지니 에이전트,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현재는 대시보드에 있는 지니 에이전트에게 뭔가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ask 지니 해가지고 이쪽 카운트가 된 주가 뭐냐면 OR 주가 왜 이렇게 아니면 WI로 할게요. WI 주가 왜 이렇게 판매가 많은지 원인을 분석해달라. 그리고 텍사스는 왜 이렇게 적은지 알려달라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잘 찾을 수가 없고 모호하더라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답변을 줄 거예요. 일단은 던져볼게요. 자, WI주 와이오밍주의 판매량이 가장 높고 텍사스주의 판매량은 아주 낮은데 이 패턴의 원인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분석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쳐보고요. 답변을 좀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지니 에이전트가 이렇게 잘 답변을 생성해 주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비슷하게 아마 나왔을 거예요. 저랑 비슷하게 프롬프트를 던졌으면 완전히 동일한 시각화와 텍스트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비슷한 결과물로서 분석을 해 주었을 것 같습니다. 자, 단일 고객 집중도의 차이라고 되어 있고요. 뭔가 관련된 시각화도 여기서 참고하기 좋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고객 활동수와 패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되어 있고, 시간적 지속성의 차이, 자, 이런 것들 저희가 대시보드에서 전혀 그려보겠다고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죠. 와이오밍주의 고객은 6개월에 걸쳐 20일 동안 했고요. 28일 날 41건의 대량 주문을 했다고 하네요. 꾸준한 구매 패턴을 보였고 TX 고객들은 2일 동안만 활동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선호도 같은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던진 원인 분석에 대해서 다각도로 분석을 한 다음에 답변을 주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규모나 지역적 특성 차이 보다는 고객의 충성도나 활동 지속성 등이 훨씬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것들에 대해서 시각화와 텍스트로 같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각각의 시각화는 이렇게 수정 버튼을 눌러가지고 똑같이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XY축을 바꾸고 싶다 하면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요. 바꾸고 나서 하게 되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건 어쨌든 도움을 주기 위한 시각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을 입맛에 맞게 해가지고 볼 수가 있고, 이거를 보여주기 위한 코드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코드를 결국에는 지니 에이전트가 생성을 해서 저희에게 보여주게 된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대시보드에 붙어있는 지니가 되겠고요. 그래서 지니는 대시보드에서 볼 수 있는 패턴 뿐만 아니고 이 패턴을 보면서 궁금해지는 원인이나 어떤 더 심화적인 분석 같은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니 에이전트 쪽으로 가서 독립형 지니 에이전트를 만들어 볼게요. 이 지니 에이전트로 가가지고 Create New 누르면요, 저희가 대시보드에 데이터셋 등록했던 것과 비슷하게 이 지니 에이전트가 결국에는 저희가 자연어로 하는 질문을 SQL로 바꿔가지고 관련된 테이블을 검색해서 결과물을 받아와서 저희가 보기 좋게 가공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AI 에이전트죠. 한마디로 Text to SQL AI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독립형 지니 에이전트를 만들려면 유니티 카탈로그 안에 들어있는 테이블을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자, DB 카탈로그 가서 DB 스키마에 분석하기를 원하는 테이블을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면 되겠죠. 선택을 해서 Create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거 하면서 봤는데, 이 볼륨이 원래는 볼륨이 포함이 안 되어 있었는데 이 프로덕트 기능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지니 에이전트도 기능들이 업데이트가 되고 대시보드도 기능들이 업데이트가 되는데, 이 볼륨 안에 있는 비정형 데이터도 제 생각에는 같이 검색하도록 이렇게 소스로 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Create를 누르게 되면 Text to SQL 에이전트가 바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 UI에서 Configure 쪽을 눌러보게 되면 소스를 볼 수가 있죠. 이 데이터 소스에서 이러한 테이블들과 이 볼륨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이 에이전트가 만들어졌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여기에다가 그냥 자연어로 질문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똑같죠? 그래서 대시보드를 굳이 만들지 않고 바로 이러한 지니 에이전트를 하나 생성을 해가지고 이 공간에서 자연어로 좀 더 심화적인 분석 질문들을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바로 지니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이게 바로 지니 에이전트였고요. 이것도 결국에는 AI 에이전트니까 저희가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컨피겨 쪽에 가서 보면요, instructions라고 해서 여기에 역할을 부여하는 제너럴 인스트럭션을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스도 이런 식으로 해서 커스터마이징을 하게 되면 동의어 같은 것들, 그리고 메타데이터들 여기에 작성해서 넣을 수가 있고요. About에서는 이 지니 스페이스, 이 지니 에이전트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여기 바로 앞에 보일 이러한 질문들을 바로 여기 세팅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좀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고, 모니터 탭에 가게 되면 이 지니 에이전트에게 던져진 질문 리스트가 여기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질문 리스트를 보고 어떤 질문이 좋았는지, 답변이 괜찮게 나왔는지 나빴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벤치마크에 가게 되면 질문이 별로 안 좋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벤치마크로 등록을 해서 이후에 동일한 질문이 왔을 때 기존에 안 좋은 답변이 아니고 제가 벤치마크에 등록한 정확한 답변을 이렇게 제공해 주도록 이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거죠. 가드레일을 설치를 해서 조금 더 답변 품질을 높일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이 바로 벤치마크가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제가 대시보드랑 지니 에이전트 교육은 되게 많이 자주 진행을 하는데, 할 때마다 되게 빠르게 프로덕트들의 UI가 바뀌어요. 특히 대시보드도 여기 에딧 쪽에 가서 데이터 쪽에 가면 이 릴레이션이라고 해서 이 데이터셋들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최근에 새롭게 생성이 되었고요. 또한 지니 에이전트 역시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볼륨을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 완전 최근에 생긴 것 같아요. 진짜 저번 주 아니면 이번 주 초까지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테이블만 이렇게 등록이 가능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볼륨 안에 있는 비정형 데이터도 소스로 등록 가능하게 되는 거 등등, 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저 역시도 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대시보드랑 지니 에이전트에 대한 내용 마무리를 했고요. 마지막 주제는 데이터 엔지니어링에 대한 내용인데, 메달리온 아키텍처랑 레이크플로우 잡에 대한 내용 다루면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컨텐츠 쪽으로 가서 그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브릭스, 데이터 엔지니어링, M2 쪽으로 가가지고, 자, 앞에서 creating and working 델타 테이블 이런 것들은 SQL 할 때 저희가 다 다룬 내용이에요. 델타 테이블이라 하면 델타 레이크로 관리가 되고 있는 테이블이죠. 그 테이블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버전 관리가 되고 타임 트래블은 어떻게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1, 2번은 건너뛰어도 될 것 같고요. 메달리온 아키텍처부터 해서 여기 잡 크리에이트 하는 거,
이런 내용들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메달리온 아키텍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할 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작업을 하는 거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게, 데이터 소스에 저장되고 있는 데이터들을 데이터 처리 플랫폼 쪽으로 가져와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형상대로 다듬어진 데이터가 이후에 대시보드나 보고서나 머신러닝 모델이나 그런 것 등에 쓰일 수가 있도록 저장해 놓는다 라고 하는 게 데이터 엔지니어링의 어찌 보면 가장 큰 목적이죠. 그래서 웹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든 다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든 일단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먼저입니다. 데이터가 수집이 쫙 된 다음에 그렇게 수집이 된 원본 데이터는 더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수집된 게 깨끗하고 전혀 전처리가 필요 없고 깔끔하고 결칙지가 전혀 없고 하면 데이터 엔지니어 직무가 그렇게까지 필요는 없겠죠. 네, 기술 수준이 높을 필요도 없고. 그런데 원본에 있는 데이터는 어떻게든 더럽기 마련이에요. 형상도 맞지 않을 수 있고 스키마도 이상할 수도 있고요. 또한 결직지도 많고 이상한 값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거를 다 대응을 해가지고 나름 깔끔하게 정제를 해가지고 끝단까지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져갈 때 더러운 데이터를 그냥 바로 싹 저희가 원하는 방식으로 정제를 해가지고 어딘가에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진 않죠. 하지만 어떤 것이 권장되느냐 하면은, 이 더러운 데이터라고 할지라도 단계별로 품질을 높여가면서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인 방법이죠. 자, 그래서 여기 원본에 있는 거를 데이터 플랫폼 쪽으로 그대로 가져오는 거를 브론즈 저장소라고 하고요. 이 브론즈에서 결측치나 중복값 같은 것들을 제거해서 실버라고 하는 저장소에 저장을 하고, 이 실버라고 하는 저장소에서 특정 도메인별로 혹은 특정 서비스별로 분리가 필요하다. 자, 그런 경우에는 골드라고 하는 저장소를 별도로 또 만들어 가지고 그 데이터들만 저장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메달리온 아키텍처라 함은 3단계, 즉 브론즈, 실버, 골드라고 하는 단계의 저장소가 위치해 있고, 원본에 있는 더러운 데이터가 단계적으로 품질이 높아지면서 저장되어 가지고 이후에 쓰일 수 있도록 관리하는 데이터 ETL 아키텍처가 되겠습니다. 자, 밑에서 코드를 볼게요. 일단 실행을 하고 절대 경로를 다 입력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카탈로그 스키마 이런 것들 선택한다 라고 실행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스파크 SQL이긴 한데 데이터브릭스가 아파치 스파크라는 기술을 만든 분들이 창업한 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브릭스 안에서 파이썬이나 SQL 같은 언어를 쓸 때 스파크 엔진이 일단 기본적으로 밑단에 깔려 있어요. 자, 그래서 이 SQL문도 그냥 SQL로 쓸 수도 있지만 스파크 SQL로 감싸서 해도 동일한 결과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볼게요. 자, 아까 제 파일 안에 있던 목록들을 쭉 출력하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추가적으로 넣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커스터머스, 인플로이즈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이 목록들을 보고요. 이것들이 데이터 소스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후에 브론즈랑 실버, 골드로 넘어가는 아키텍처를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브론즈예요. 혹시나 겹치는 테이블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드랍 테이블로 current employees 브론즈를 드랍하고요. 새롭게 생성을 합니다. 비어있는 데이터를 새롭게 생성하는 거죠. 네, 이렇게 비어있는 테이블을 새롭게 생성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새롭게 생성하면 자, 이렇게 정해졌고요. 자, 그 중에서 저희가 들고 올 데이터는 일단은 수집을 하는 건데, 요 테이블이 생성이 되었어요. 이 테이블에 요 볼륨 파일에 있는 어떤 걸 수집해 올 거냐면 employees라고 하는 거를 수집해 올 겁니다. 그래서 current employees bronze에 이게 원본 데이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넣는 수집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집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앞에서 했던 CTAS문, 그러니까 요거를 그대로 테이블로 조회를 한 다음에 이 테이블을 만들면서 바로 데이터를 넣을 수가 있죠. create table as문, 그 구문을 쳐가지고 할 수도 있고, 지금은 어떻게 할 거냐면 copy into라고 하는 구문을 통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이 copy into는 파일 형태의 데이터를 테이블로 끌고 오고자 할 때 쓸 수가 있는 문법입니다. SQL 문법. 그래서 지금 스파크 SQL로 감싸져 있는데 감싸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그냥 SQL로 바로 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SQL로 바꿔줘야겠죠. 이렇게. 자, copy into 구문을 한번 볼게요. copy into 한 다음에 current employees bronze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copy into 구문은 파일 데이터를 테이블로 삽입할 때 쓰이는 문법이고요. copy into에서 삽입할 테이블의 이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어디에서 데이터를 가져올지를 여기에 적어주시면 돼요. from volume인데 지금 my files 아래에 employees.csv를 저희가 넣을 거니까 그 파일 경로까지 정확히 명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employees까지 명시를 해줬고요. 파일 포맷은 CSV고 포맷 옵션을 줄 수가 있어요. CSV니까 헤더는 true, 그리고 input schema는 true. 이 부분은 저희가 read files 할 때 똑같이 설정했던 부분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넣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기존에 들어있던 테이블로 이 employees.csv 데이터가 테이블 형식으로 이렇게 삽입이 될 겁니다. 자, 행이 4개가 들어간 것 같아요. 행이 4개가 들어갔으니까 한번 이렇게 조회를 해볼게요. current employees bronze라고 해서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개가 잘 들어갔죠. 자, 그러면 이렇게 4개 들어간 거면 그냥 뭐 insert나 아니면 ctas 문을 통해서 바로 테이블로 생성하면서 넣어도 되는데, 왜 굳이 테이블 생성하고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그냥 copy into로 이렇게 밀어 넣는 방식으로 하냐라고 한다면 차이점이 있어요. 일반적인 ctas랑 굉장히 큰 차이점이 뭐냐면, ctas는 여기 있는 볼륨의 데이터를 그냥 매번 풀스캔 해가지고 이쪽으로 보내잖아요. 매번 풀스캔해서 여기로 저장하고, 또 내일 추가적으로 데이터가 들어오면 기존에 했던 거 첫 번째 행부터 끝까지 다 풀스캔해서 저장하고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가장 확실할 수는 있어요. 기존에 이행한 데이터가 변경이 되었거나 그랬을 때 가장 확실하게 그 변경분까지 다 이행을 해가지고 덮어 씌우는 거니까 가장 확실하지만 시간과 리소스가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방법이죠. 자, 그래서 효율적인 방법은 어떤 거냐면 증분으로만 처리를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는데요. 증분 처리가 뭐냐면, 오늘 처리한 거는 오늘 처리한 대로 놔두고 그 다음날 들어온 데이터가 있으면 그 들어온 데이터만 이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증분 처리죠. 그래서 copy into는 테이블로 증분 삽입을 지원하는 문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증분 삽입을 하게 되면 기존에 처리가 되었던 거는 그대로 놔두고 새롭게 들어온 것들만 처리가 되기 때문에 리소스를 적게 쓰고 시간도 빨리 걸린다라고 하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 또한 데이터 엔지니어링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성인 명등성을 보장하게 됩니다. 자, 명등성이 뭐냐면 실행을 할 때마다 결과가 달라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copy into 실행을 했어요. 제가 행이 4개가 추가됐죠. 근데 다시 또 실행을 해요. 그럴 때 또 행이 4개가 추가되고, 실행할 때마다 행이 계속 추가가 되면 계속 중복해서 테이블이 늘어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잘못 만들어진 파이프라인이 되겠죠. 왜냐하면 매번 정시에 한 번씩 돌지 않고 저희가 매뉴얼로 돌릴 때도 있고 특별한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 좀 더 많이 돌아야 될 때도 있고 한데, 그럴 때마다 뭔가 추가적으로 데이터 중복이 발생하면 잘못 만들어진 파이프라인일 겁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할 때는 여러 번 돌아도 결과가 동일한 명등성 보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copy into가 명등성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실행을 해볼게요. 이거를 한 번 더 실행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미 이 employees.csv가 이행이 되었죠. 이쪽으로 행 4개가 이행이 되었어요. 그러면 또 실행했을 때, 또 employees.csv를 대상으로 해서 또 실행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이행이 되면 안 되겠죠. 명등성이 보장되어야 되니까 이행이 되면 안 될 겁니다. 진짜 그렇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하면 자, 보시면 0이죠. Effected Row가 0입니다. 요거를 몇 번 돌려도 이미 이행이 다 되었기 때문에 employees.csv 파일은 이거 보시면 그쵸? 전혀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명등성이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만약에 employees.csv 말고 employees2.csv라고 해서 스키마가 똑같은, 하지만 내용은 조금씩 다른, 그러니까 데이터는 조금 다른 파일이 하나가 더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copy into 해볼게요. 2라고 붙여가지고, 이거는 완전 새로운 데이터니까 아마 다시 새롭게 이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보시면 2개가 추가됐죠. 자, 2개가 추가가 되어서 최종적으로는 행이 이렇게 6개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employees 파일에서 요만큼, employees2에서 이만큼 들어온 거죠. 자, 그리고 이거 역시도 2에 대해서는 처리가 되었으니까 매번 실행할 때마다 또 실행하면 처리가 안 되어야 되겠죠. 자, 실행하면 처리가 안 되고 이렇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copy into는 테이블로 증분 삽입과 그 삽입이 될 때 명등성이 보장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큰 아주 좋은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파일 데이터를 테이블로 이렇게 끌고 올 때, 그러니까 소스에 있는 데이터를 브론즈로 가져올 때 쓰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copy into도 사실은 조금 작은 데이터를 대상으로는 copy into가 충분한데, 이번에 다룰 내용은 아니지만 좀 많은 데이터나 진짜 실시간 이벤트에 대해서는 어떤 걸 쓰는 걸 권장하냐면 오토
로더라고 하는 거를 쓰는 거를 훨씬 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카피인투 문법보다는 오토로더를 써가지고 스트리밍 테이블이라는 것을 통해서 원본에 있는 데이터를 브론즈로 가져오고 하는 걸 구현하도록 권장이 되고 있어요. 그것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밑으로 가볼게요. 이제 브론즈가 만들어졌으면 실버는 브론즈를 기반으로 다듬어 가지고 특정 로우를 이렇게 특정 컬럼을 대문자 처리한다든지 아니면 현재 시간을 붙인다든지 하는 식으로 원하는 컬럼을 붙여 가지고 이행해 오는 게 실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urrent employee 실버 만드는 코드 실행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current employee bronze를 기반으로 해서 실버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실버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행이 몇 개가 붙어 가지고 이행이 되었을 겁니다. 자, 롤이 일단 대문자 처리가 다 되었고요. current timestamp가 이런 식으로 붙었고 current date 즉 날짜도 이렇게 붙어 있죠. 자, 그 다음 마지막 골드는 집계 테이블이라서 그룹 바이를 하네요. 롤을 기반으로 직무를 기반으로 직무를 기반으로 그룹 바이해서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 고침해서 카탈로그 뷰를 보게 되면 이름이 템프뷰 토탈 롤이에요. 템프뷰 토탈 롤이니까 템프뷰니까 여기선 안 보이겠네요. 자, create replace view로 해가지고 이걸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걸 아까처럼 템프 뷰를 하게 되면 여기 유니티 카탈로그 쪽에 안 보입니다. 완전히 그 세션에만 임시적으로 생성되는 뷰이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고요. 일반적인 뷰로 하게 되면 이렇게 유니티 카탈로그 쪽에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롤에 몇 명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테이블이 이렇게 생성이 되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 볼륨에 있는 원본 데이터를 기반으로 파일 데이터를 기반으로 브론즈 만들고 좀 더 품질을 높여서 실버 만들고 좀 더 원하는 바를 가공을 해가지고 골드까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금 노트북 안에서 쭉 구현을 해봤는데요. 이거를 노트북 안에서 구현을 하게 되면 저희가 수동으로 몇 시간 클릭을 해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스케줄링을 당연히 노트북으로도 걸 수가 있는데, 자, 이런 방법보다는 레이크플로우라고 하는 데이터 브릭스 안에서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덕트를 활용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데 그 부분 간단하게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성을 하러 가기 전에 하나 말씀드릴 게 여기 파일 쪽에 보면 태스크 A, 태스크 1번, 2번이라고 해서 아까 저희가 소스에서 브론즈 만드는 코드, 그리고 브론즈에서 실버, 그리고 골드 이렇게 만드는 코드를 이렇게 분리를 시켜가지고 태스크 1번과 2번에 넣어놨어요. 자, 태스크 1번을 보시면 쭉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카탈로그랑 스키마 사용한다고 맨 위에 나와 있고요. 브론즈에 대한 코드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똑같죠? create 테이블 한 다음에 copy into로 밀어 넣는 거예요. 그런데 my files 말고 여기에다가 employees라고 해서 경로를 조금만 수정을 해줘야겠네요. employees로 할게요. 자, 이렇게 my files 안에 다른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employees라고 해서 약간 조금만 더 세부적으로 수정을 해주고요. 자, 이 코드가 하나 들어있고 두 번째 노트북을 보게 되면 이 브론즈 테이블 기반으로 실버랑 골드 만드는 코드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실버 만드는 코드 아까 실행했던 거죠. 그 다음에 골드 만드는 코드가 여기 있고요. 이것도 템프 뷰가 아니고 뷰로 바꿔줄게요. 뷰로 바꿔서 여기 유니티 카탈로그 쪽에 보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코드를 다 잘 생성을 시켜놨는데 이 A 노트북이랑 B 노트북이 순서대로 돌아야겠죠. 이게 돌고 나서 이게 실행이 되어야겠죠. 그게 뭐 주기에 따라서 매일 9시에 한 번 혹은 매일 2번 월 배치가 될 수도 있고요. 주 배치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니즈에 따라서 그 배치 주기는 달라질 수가 있지만 어쨌든 그 작업들이 일괄적으로 어떠한 순서대로 일어나가지고 그 전체적인 작업이 스케줄링에 따라서 쭉 일어나야 안정적인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질 텐데 그 부분을 작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옆으로 가서 jobs and pipeline으로 가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기존에 만들어 둔 파이프라인 몇 개 있는데 이거는 무시하셔도 되고요. 자, ingest pipeline, ETL pipeline, job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 세 개를 기억하시고, 자, 이 세 개가 각각 어떤 위치에 있냐면, 자, 이게 데이터브릭스 레이크플로우의 전체적인 아키텍처거든요. 자, 결국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할 때 데이터 소스에서 수집을 해와가지고 데이터브릭스 플랫폼 안쪽으로 끌고 오죠. 끌고 와서 ETL 처리를 한 다음에 이후에 데이터 분석, AI 혹은 공유를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대시보드에 사용할 수도 있는 등의 데이터로 활용을 하게 되죠. 자, 맨 처음에 아까 탭 3개 중에서 맨 처음에 나왔던 레이크플로우 커넥트는 저희가 코드 레벨로 들어가가지고 그 기능을 구현할 수도 있지만 소스가 너무 다양할 때는 그러면 관리가 되게 힘들기 때문에 UI에서 간단하게 클릭으로 데이터베이스나 아니면 제3의 데이터 소스, 뭐 세일스포스가 될 수도 있고 노션이 될 수가 있고 뭐 워크데이나 다양한 SaaS 플랫폼들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도록 커넥트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기능이 레이크플로우 커넥트가 되겠고요. 그렇게 되어가지고 데이터가 유니티 카탈로그 쪽에 저장이 되면 그때부터 브론즈가 시작이 되는 거죠. 브론즈, 실버, 골드라고 하는 파이프라인을 레이크플로우 파이프라인 기반으로 해서 만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러한 파이프라인 뿐만 아니고 파이프라인에서 만들어진 데이터가 이 분석으로 가고 AI로 가고 대시보드로 가고 하는 것들도 이벤트 기반으로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이러한 작업들을 조율하는 게 바로 레이크플로우 잡스가 되겠습니다. 이 잡스를 활용해서 여기 앞에서 일어나는 작업, 그리고 중간에 일어나는 파이프라인 작업, 마지막에 일어나는 어떤 서빙 작업, 이런 것들을 순서대로 엮어가지고 하나의 작업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봤고요. 그러면 옆으로 가서 자, 일단 저희가 할 거는 잡입니다. 잡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잡을 만들면 이렇게 UI가 보이는데 양쪽에 있는 거 다 닫고 이렇게 집중해서 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워크스페이스 어딘가에 코드만 있으면 돼요. 정제하고자 하는 코드가 있겠죠. 테이블을 정제하고자 하는 코드가 있으면 그 코드를 여기에 참고를 시켜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 코드가 있는 파일을 여기에 등록만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자, 잡 클릭한 다음에 자, 노트북 클릭해 볼게요. 노트북 하면 이거 하나하나가 하나의 작업인 거예요. 태스크 이름 해서 소스에서 브론즈로 오는 거, 이거를 태스크 이름이라고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코드가 어디 있냐면 아까 봤을 때 노트북에 있었죠. 자, 노트북에 있었으니까 노트북을 선택이 되어 있고요. 자동적으로 만약에 그 이행해 오는 코드를 파이썬으로 만들었다, 파이썬 스크립트에 있다, 그러면 요걸 클릭하시면 되고, SQL로 했다, 그럼 이거 DBT 파이프라인으로 관리되고 있다 하면 DBT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대시보드 파이프라인을 하나의 작업으로 등록할 수도 있고, 이렇게 분기문들 if else나 아니면 for 반복문 이런 것들을 넣을 수도 있고요. 외부 소스죠, 파워 BI 같은 것들도 여기에 등록해서 하나의 작업 중간에 혹은 작업이 끝날 때 시작될 때 특정 원하는 위치에 배열을 해가지고 오케스트레이션을 시킬 수가 있는 게 레이크플로우 잡스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노트북이죠. 노트북에서 패스 눌러가지고 해당 노트북으로 찾아 들어가 볼게요. 컨텐츠 아래에 이렇게 스타티드 데이스 아래에 여기에 쭉 보면 태스크 1이 있었죠. 이 태스크 1을 컨펌에서 등록해 주고요. 밑에 보면 이 태스크가 어떤 컴퓨팅 파워를 써서 돌릴지 정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프리 에디션이라서 서버리스 옵션밖에 없으니까 서버리스 그대로 주고요. 또한 파라미터 여기는 이 태스크가 돌 때 동적으로 변수를 넣어 줄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키 밸류로 선언을 해서 코드에 그런 동적으로 변환이 되는 어떤 코드가 들어가 있으면 그 밸류가 대체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노티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 알림을 줄 수가 있는데, 이러한 상태에 따라서 이게 시작할 때 혹은 성공했을 때 실패했을 때 등등의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이러한 목적지로 알림을 보낼 수가 있는 기능이 노티피케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크리에이트 태스크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노트북 1번 태스크 노트북이 하나가 태스크로 등록이 되었고요. 이렇게만 되면 되는 게 아니고 2번 태스크가 그 다음에 이어서 일어나야 되잖아요. 자, add 태스크 눌러줘 가지고 다시 노트북 선택을 하고요. 태스크 네임은 실버 골드라고 할게요. 그다음 패스는 여기 클릭해서 아까 태스크 2를 등록해 주도록 할게요. 태스크 2 눌러서 confirm 하고요. 밑에 있는 것들은 다 비슷한데 이제는 앞선 작업이 있기 때문에 의존성 설정하는 부분이 하나가 더 생겼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의존성이 자동으로 지금 맺어져 있는데 X 하게 되면 병렬로 작업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소스 브론즈 다음에 작업이 되고 싶다 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작성을 해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는 all succeeded 몇 개가 있는데 앞선 작업이 어떻게 진행이 됐을 때 이후 작업을 앞선 작업이 어떻게 진행됐을 때 이후 작업을 실행하도록 할지에 대한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앞에 작업이 모두 성공했을 때 이 작업이 실행되도록 할지, 아니면 그냥 완료만 됐으면 실행되도록 할지, 이런 옵션을 세부적으로 정할 수가 있는 게 이 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reate task 해줄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간단한 파이프라인이 하나가 만들어졌죠. 저희가 코드는 이 안에 다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돌고 그 다음에 이게 돌면 저희가 원하는 어떤 소스에서 브론즈 만들고 실버 만들고 골드 만드는 파이프라인 테이블들이 다 완성이 되어 가지고 자, 저희가 명시한 경로에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옆에 이 탭을 좀 늘려서 보도록 할게요. 이 옆에 탭은 뭐냐면 전체 잡에 대한 내용들을 정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아래에 있는 거는 각각의 태스크들에 대한 내용들이었죠. 태스크들에 대한 설정이었는데
부분이었는데 이 오른편에 있는 이 부분은 전체 태스크를 포함한 그 잡에 대한 전체적인 설정을 할 수가 있는 탭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면 가장 중요한 또 스케줄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잡이 아침 9시에 돌도록 할지 아니면 매 시간, 매 정시에 돌도록 할지 이런 것들 정할 수가 있고요. 또한 공통적으로 받아야 되는 이런 변수들 여기에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컴퓨트 옵션 같은 것들도 여기서 설정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프리 에디션 특성상 서버리스만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애드 트리거 눌러서 한번 볼게요. 애드 트리거 눌러서 보면 스케줄드 외에 이렇게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데 스케줄드가 저희가 아는 그 크론 작업입니다. 자, 이게 돈 시점부터 해서 매일 1시간, 이게 돈 시점부터 해서 하루에 한 번씩 돌릴지 아니면 데이스 말고 아워로 가면 1시간 간격으로 계속 돌릴지, 또 스케줄로 가게 되면 정확한 시간을 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every day 만약에 12시 낮 12시 정각에 돌리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면 한국 시간으로 낮 12시 정각에 이 파이프라인이 돌게 설정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트리거 그 외에도 이벤트 기반으로 트리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 볼륨에 혹은 특정 클라우드 경로에 파일이 변경된 경우에, 그리고 테이블이 업데이트가 된 경우에 이벤트를 받아가지고 이 작업이 진행되도록 할 수가 있고요. 컨티뉴어스 같은 경우는 계속 도는 거죠. 계속 돌아가지고 이 작업이 끝나면 또 이 작업이 시작되고 계속 작업이 반복되도록 하는 모드가 컨티뉴어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머신러닝 모델이 업데이트가 되었을 때 그 이벤트를 받아서 작업이 진행되도록 하는 게 모델 업데이트가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설정들이 가능하고요. 일단 저는 애드 트리거로 간단하게 스케줄 해서 매일 9시에 도는 걸로 해보도록 할게요. 매일 9시 정각에 세이브 하고요. 하게 되면 스케줄링이 이렇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일단 저는 강제로 돌릴 거니까 일단 여기 메인 메뉴로 가서 새로 고침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새로 고침을 하면 저희가 방금 생성한 게 이거죠. 잡 해서 트리거는 스케줄드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를 강제 실행하려면 여기에 있는 삼각형을 누르시면 돼요. 삼각형 눌러볼게요. 네, 제가 이름을 따로 설정하지 않아서 이렇게 현재 시간이 박혀 있지만 어쨌든 지금 잘 실행이 되고 있고요. 이 작업 안에 들어가게 되면 실행되고 있는 내역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태스크 쪽에 들어가면 지금 자, runs 보면 이렇게 실행이 되고 있고요. 실행되고 있는 내역들을 runs 쪽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각각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그래프 뷰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다 실행이 된 것 같아요. 실행이 되었고 타임라인 뷰 보면 각각의 작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서 작업이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리스트 뷰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다 되었으면 지금 카탈로그 쪽으로 가서 잡이 붙은 브론즈, 실버, 골드 테이블이 만들어졌는지 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요거가 브론즈고요. 잡으로 생성된 테이블입니다. 이거랑 이렇게 밑에 이거, 그래서 브론즈, 실버, 골드가 잘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코드만 준비되어 있으면 잡을 통해서 그 코드 파일 혹은 노트북, 파이썬 스크립트 같은 것들을 차례대로 쭉 엮어가지고 오케스트레이션 할 수 있는 기능이 레이크플로우 잡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파이프라인 같은 것들을 만들게 되면 잡으로 했을 때보다 그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만들 때 조금 더 상세한 커스터마이제이션이나 좀 더 선언형으로 저희가 테이블을 명시하면 선언적인 코드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구성되도록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심화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되면 유튜브에서 따로 이 ETL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는 따로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 접하는 분들이 잡이랑 파이프라인에 대한 유스 케이스 차이를 좀 많이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잡 역시도 결국에 이 메달리온 아키텍처처럼 ETL 코드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작업이 진행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 ETL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도 그렇게 메달리온 아키텍처로 뻗어나가서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분명히 차이가 좀 있어요. 저희가 흔히 하는 데이터 엔지니어링 작업, 소스에서 데이터를 끌고 와서 ETL 처리하는 작업은 ETL 파이프라인을 사용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직관적이고 더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면 ETL 파이프라인을 생성해서 하는 게 낫고요. ETL 파이프라인 외적으로 여기서 대응되지 않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더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또 순차적으로 이벤트 받아서 해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잡을 같이 써가지고 해주는 경우가 훨씬 더 좋은 유스 케이스가 되겠는데, 요거에 대한 구분은 현재 수업에서는 조금 범위 바뀌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잡까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스트 이렇게 해서 저희가 Get Started Days에
교육에 대한 다 맞춰보았고요. 이후에도 제 유튜브로나 혹은 핸즈온 부트캠프 혹은 또 기업 강의에서 여러분들을 뵐 수도 있겠죠. 네, 그런 다양한 기회들로 제가 데이터브릭스 교육이 있는 곳에는 항상 제가 있기 때문에 달려가서 만나 뵙고 또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네요. 오늘 교육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고생 많으셨고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